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김치입니다. 해장상담소 오늘도 방송 돌아왔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또 계신데요. 이번에 한 번에 또 이제 이 오프닝 읽는 거를 성공하신 또 다른 분이시네. 이게 가끔 잘 안 되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네, 소개부터 하면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들통입니다. 오랜 민우의 회원이고 네.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가 말아먹어서 다시 회사 생활을 시작한 고인물 중년으로서 파워존을 다니고 있는 파워존. 네. 파워존. 합정에 있는 파워존. 네, 합정에 있는 파워존. 그럼 중년 페미니스트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그리고 네, 지난주 방송. 우리가 사실 3일 전에 녹음을 했죠. 방송 텀은 2주인데 지금 진짜 네, 새로 너무... 이게 인사하는 게 굉장히 네, 이상한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들통님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까 소개도 해주셨는데 민우회 몇 년 회원이신 거죠 지금? 제가 2007년부터 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죠? 지금 12년? 12년? 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약간 유령 회원입니다. 아니에요. 총회 때만 나타나는데 큰 굵직굵직한 행사 네, 다 오시잖아요. 오시는. 총회도 요즘은 잘 안 오는 죄송합니다. 자영업 하신 하지만 뒤로 바자회에 좀 오시고. 네. 네. 네, 그러면, 사실 오늘 이제 들통님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쵸. 특히 이제 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나눠주실 예정이고, 최근에 이사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민우에 가까이로 이사 왔습니다. 네, 하지만 민우회 때문은 아니고 파워존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 정리는 이제 잘 되셨어요? 네, 이제 거의 다 이사 정리는 됐고, 그냥 안정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집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어머, 너무 좋겠네요. 헉, 고양이들도 마음에 들어 하나요? 네,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쉬를 싸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큐티보이님은 네. 지난 이틀 동안의 네.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참 어색하네요. 그때 근황을 시키니. 저는 그냥 주말에 네. 제가 좀 덕질이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절반밖에 안 되나요? 절반이죠. 민우애가 절반, 네. 네, 덕질이 절반. 네, 그래서 그 덕질 하다가 생애 최초로 하여튼 팬미팅을 했는데 네. 1층 1렬을 아, 진짜 대박. 건졌어요. 여러분 와. 언젠가 해뜰 날이 오고 다 존버를 하시면 인생에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저 엄청난 확률이잖아요, 그거. 저 사실 1년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네 번째, 여섯 번째 이럴 때라 진짜 몇 년에 한 번씩 해봤는데 1년은 정말 처음. 그래서 좋았나요? 가까이서 보니까 좋던가요? 네. 근데 사실 직전이 제일 좋잖아요, 뭐든지. 아. 하지만 당일도 좋았죠. 좋았고, 그렇죠. 네. 하여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서 오늘 다 몰았었는지 불안한 마음이 오히려 있는. 올해 많이 지나갔으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사연을 길게 보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사연을 먼저 소개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분 사연이 굉장히 길어서 제가 완전히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뜻깊은 날에 민우회 회원가입도 하고 신이 난 초보 회원 이땡진입니다. 인생에서 경상도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다를지 모르고 너무 놀라버린 1인입니다. 일단 길빵이 너무 흔하고요. 담배 피는 것에 대해 호불호를 따지기 이전에 길 어디에서 대로변, 골목길, 노약자 어린이 다니든 말든 길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대놓고 피고 서울 살면서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당하는 일이 있어서 적어보려고요. 근데 저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 갓김치인데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는 길빵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평소에 저 서울 사는데도 이게 아마 동네별로 차이가 있는 건 아닌가. 100% 다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아이가 있건 말건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분이 태풍 때문에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 출퇴근으로 바쁜 시간대도 아닌 오후에 그 전날부터 서울에서 친구가 와서 안동 관광을 시켜준다고 유명한 카페를 갔다가 너무너무 비가 많이 와서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이제 그 카페가 꽤 유명하긴 하지만 대로변에 있지는 않고 막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카페래요. 그래서 카페 출입구를 이제 기사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입간판에서 보이는 길 하나로 쭉 들어와 달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이용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호출을 부르면 기사 위치랑 기사 이름, 전화번호, 차종 다 뜹니다. 그래서 콜을 불렀을 때는 시간상 2분이면 도착한다고 떴는데 이제 이 기사한테 길 안내를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본인의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이 기사님이 모텔인지 어디에서 이 시간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금 콜 취소하겠다는 거냐라고 다짜고짜 이제 말을 해가지고 아닌데요 와주세요 그랬더니 오겠다 안 오겠다 대답도 없이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큰 길로 나가려면 한참이라서 5분 정도 카페에서 택시를 기다렸어요. 도착하면은 나오라고 택시기사가 손님한테 전화를 걸잖아요. 기다리면서도 제가 6번 전화 걸 때마다 6번 다 수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우산 하나에 여자 둘이 비좁게 쓰고 400m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카카오 택시 앱에서 봤었던 택시번호 경북 15나 3741 어쩌고 흰색 소나타 이창수 기사가 차가 전면부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진 길에서 여자들이 걸어 나오면 코를 안 부른 사람이라고 해도 태워나갈 수도 있는데 기사가 보더니만 비가 막 엄청 못 알아볼 정도로 쏟아부는 중은 아니었는데도 그냥 차를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까워지자 아예 그냥 꺾어서 차를 돌려 나가더라고요. 친구랑 저랑 둘 다 너무 황당해서 있었는데 더 데이트였던 건 승객을 기사가 태움으로 누른 거예요. 제가 택시에 타고 있지도 않고 기사는 승객을 거부하고 간 건데 본인이 승객 태움으로 누른 게 너무 쇼크. 제 핸드폰에는 제가 택시 탑승했다고 뜨길래 너무 어이없어서 바로 신고 누르고 카카오 택시 고객센터에 연결해서 이제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고객 응대 대처하고 죄송하다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매칭이 안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더라고요. 저는 친구가 서울에서 버스 타고 왔고 손님이니까 비가 와서 못 걷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지 않게 택시 타려고 한 건데 그 졸렬한 기사는 자기가 택시 안 태워주고 여자 둘이 비 맞으면 비 맞고 너무나 짜증나서 즉사하는 줄 알았나 봐요. 잘만 걸어서 이동해서 다른 곳 갔는데 너무 우스웠네요. 또 옷이 다 젖고 너무 상습법일 것 같아서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서 카카오 측에 연락을 한 거였고 이제 그 졸렬 택시기사가 왜 그랬는가를 추측해보면, 이제 모텔인지 어디인지에서 평일 오후에 택시를 불렀던 거면은 남녀 커플이겠지, 더럽지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왔을 거고, 와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보니까 이제 여자 2명이고 만만하고 하니까 혼자 빡쳐서 그냥 가버린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추측이신 거였고요. 논리적으로 1도 납득이 안 되고 택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승객을 거부하고 그냥 가면서 내부 규정상 본인이 승객 거부를 누르면 페널티를 받으니까 승객 거부 안 하고 그냥 태움으로 하면서 안 태우고 간 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네, 카카오 택시 앱을 깔게 될 계기도 어느 날 서울에서 안동터미널 막 도착해가지고 그냥 서 있는 택시를 tas다가 기본적으로 반말하고 아가씨 몇 살이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자기 아들은 29살인데 결혼 안 했다고 막 그러더니 제가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바로 아줌마 호칭 딱딱 쓰고 했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카카오 택시는 이용하면은 신고도 할 수 있고 해서 깔았던 건데 상상을 초월하는 빠음을 당했네요. 하긴 이상한 사람은 서울에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많겠지만 안동시는 더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안동의 빵지술래로도 유명하고 이영자 언니의 어떤 갈비 추천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맛집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문땡 갈비 진짜 엄청 불친절하다 가지 말아라 하고 막 얘기를 해주셨고 지방살이의 혐오를 느껴서 혹은 지방이라 서울도 아니라서 무조건적으로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사실이 이렇고 어디를 살든 어느 경우에서건 사람이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남자는 모르는 처음 본 사람인데도 일단 여자면 정말 무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일부 예의 없는 나쁜 사람을 운이 없어서 네가 만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근데 예의 없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중에 남자가 대다수인 점 지금까지는 100% 이것도 저의 짧은 경험이 짧아서 그런가 봐요. 호호호 라고 하셨고요. 경상도 작은 시에서의 고군분투 님들아 제발 여기 놀러오지 말아요. 비추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길고 정성 들여서 사연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아요. 택시에서의 경험도 그렇고 특히 약간 경상도에서 페미니스트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아우성 같은 거를 들어본 경험도 있기는 해요. 네, 어떤 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저희가 민우에서 2017년에 왜 30주년 기념으로 제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사례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순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택시에서의 반말? 네, 반말을 포함한 여러 정말 높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택시 차별 연구소 가주세요 이러면서 저희가 약간 실천 사항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진짜 써준 사례 중에 택시 안에서의 반말? 이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택시 기사가 반말하면 저도 반말해요. 어디? 이러면 서교동? 이러고 말을 자꾸 시키고 자기 얘기를 계속 하고 그래서 내가 아씨
저 쉬려고 택시 탔는데 말 걸지 마세요. 이러고 괜찮다. 와. 그리고 요즘은 진짜 귀찮아서 응. 뭐라고 얘기하고 응. 어쩌고 저쩌고 뭐 응. 지금 뭐 박근혜가 그래서 어쩌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뭐 문 대통령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응. 그럼 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하고 폰을 계속 보든지 응. 눈 감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떠들다가 제풀에 지쳐서 나한테 왜 감정노동 반응을 그쵸. 어쨌든 그런 걸 원하는 거잖아요. 음. 근데 맞네 안 맞네 뭐 어쨌든 그런 반응이라도 원하는 건데 내가 왜? 라는 생각 들어서 저는 아무 말 안 해요. 그냥 이거 괜찮네요. 표정을 너무 보여주고 싶다. 정말 보이는 네. 팟캐를 해야 되는데. 약간 그 뭐지? 그 달려있는 거울 이거 뭐예요? 백미러? 네, 백미러. 백미러 약간 흘끔흘끔 다 보잖아요. 네. 맨날 뭐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다 네. 했었고. 맞아. 아, 예. 이러면서 약간 뭐 하면 여자지 뭐가 남자예요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러시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그랬구나. 그래 뭐 하고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가면서 조용해지더라고. 좋은 전략이네요. 약간 길을 좀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우리가. 것 같아요. 네. 좀 무시한 전략도 좀 써야 되고. 반말 쓰고 지도 반말하고 나도 반말하고 너무 그려진다. 네. 마음 약한 아저씨는 네. 그때 바로 존댓말 그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내가 있어, 의외로. 의외로 있어. 네. 물론 그걸 안 겪어본 여성들이 없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한 번은 이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민요 활동가들이랑 뭐 어디 행사장을 가는데 택시를 잡았어요. 근데 타자마자 어디? 이렇게 하여튼 그 바로 그게 너무 그게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너무 와 이건 정말 너무 일상적이다. 뭐 그런 얘기를 그때도 막 했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택시에서 오히려 존댓말 쓰는 경우가 되게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어리게 보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어리게 보인다고 해서 반말 쓰면 되나요? 라고 그쵸. 항상 저는 묻고 싶은데 그래서 반말 오히려 존댓말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없었고 지방이잖아요. 이게 또 안동이고 되게 경상도 유서 깊은 그쵸. 또 곳이고. 유명한 지역이죠. 네,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분명히 약간 지역적인 특색도 더 셌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지금 모르겠어요. 경상도 가서 이렇게 백반집 같은 데를 가면 남자 여자 반찬 가지수가 막 다르고 그런 경험 되게 많기는 했었어요. 지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제가 그 경우를 얘기했을 때 특히 지방에서 계속 살던 사람 말고 서울에 살다가 이제 좀 내려가서 살게 된 사람들은 그걸 되게 더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쵸. 그런 그래 왜 경험 얼마 많이 전에 왜 있다고. 권기맨 형님 방송 나오셔가지고 왜 어디였지? 어느 아래 지방에 갔는데 네. 첫 손님 여자 안 받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얘기 근데 했었잖아요. 완전 진짜 경상도 시로 가면 여전히 그런 게 좀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도 중학교 때 그때도 참 택시 들어 보였는데 택시를 정말 좋아했는데 되게 부유했나봐요. 용돈을 많이 네. 띵갔다고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지각 때문에 탔어요. 네. 사실 근데 택시를 타려고 하면 그때까지도 첫 손님을 여자 택시로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 있어서 택시 찾기가 아침에 되게 힘들었고 그 얘기를 뭐 부모님한테 하면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지각 때문에 택시 탄 것도 혼나지만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왜 아침부터 첫 손님으로 여자 안 받는 거가 문화인데 그러냐 그런 얘기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줄줄 나온다. 네. 명절에 정말 남의 집 가는 걸 되게 뭐라 했어요. 근데 그 남의 집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명절에 여성이 남의 집에 친구 집이든 뭐든 이게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저의 친구들 경험담 되게 막 줄줄이 나오는데 뭐 외갓집이든 뭐 하여튼 본가든 이렇게 갈 때 오빠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 어머머. 헐. 진짜. 그 집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갈 때 오빠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문에 입장할 때.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 너무 흔한 웃기다. 얘기죠. 너무 흔하고 그 언제부터요? 뭐, 그 전날 밤 12시 1분 돼가지고 여자가 들어가는 거는 단속 안 하고 아침부터만 그러니까 진짜 단속하나요? 희한하죠. 근데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도 저희 집도 밥 먹을 때 항상 할아버지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숟가락을 들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장유서로 포장하는데 이제 뭐 밥도 따로 먹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명절에 가보면 뭐 외갓집도 그렇고 엄마 쪽도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먹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굉장히 좀 뭐 전반적으로 여성 차별이 세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특히 경상도에 갈수록 센 것도 사실인 것 없지 않아 있다. 같다. 네. 네. 그래서 그쵸. 이분이 참 고군분투하며 사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은. 이분이 쓰신 에피소드에 이 택시 기사는 약간 상식선을 좀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근데 그건 확실한 것 상식한 같아요. 것 같아요. 남성이었을 경우 안 이랬을 거예요. 네, 달랐겠죠. 그거는 일단 확실한 전화부터 것 같아요. 달랐을 네, 거고, 네. 네, 그쵸. 네. 기분 나쁘죠, 진짜. 네, 이러면. 네.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근데 이제 이 전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을 위해서 안동에 네. 오지 말아라. 그 맛집 개맛없다. 이런 말씀을 또 남겨주셔가지고 고마운데, 또 이제 전국적으로 근데 어디를 피해서 어디를 가도 또 거기에 또 복불복 같은 있고 어떤 그런 그렇기는 한데, 하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쵸? 네. 카카오에 전화 걸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보내주고 이런 행동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오늘 얘기할 집, 이걸 뭐라 그래야 되지? 집 고르기 혹은 집에서 살기, 집 나오기 여러 가지 이제 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예전에 왜 우리 방송에서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집 구하기 관련한 방송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오늘 방송은 조금 더 이제 다채로운 실전편이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우리가 그동안 각자가 이사 다녔던 역사? 뭐, 어땠는지, 이런 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몇 번의 이사가 있었고. 어느 순간 독립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새알리다가, 또, 요즘에 최근에 안 새알렸더니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보통, 저 이제 독립한 지 한 이제 16년? 정도 돼서, 한 이사를 한 6번. 그러니까 길게 살면 이제 한 3, 4년 살았고, 네, 짧게 살면 한 2년 정도 살아서 한 6번 정도 다녔고, 그냥 6번 정도 다니면서 세상을 참 많이 알았다. 그런 생각을, 좋게 말하면, 네,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저도 되게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많이 했어요. 뭐 반지하 갔다가, 옥탑 갔다가, 뭐 연립 갔다가, 다가구 갔다가, 원룸 갔다가, 그러니까 다양한 집들을 좀 경험해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또 알게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분들은. 저는 친척집에 얹혀 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집이 이사하면서 이렇게 쫓겨나듯 나오게 돼가지고 되게 조그만 원룸 처음에 들어가 살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랑 합쳐서 다가구 주택 같은 데 들어가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는 집으로 이제 2년 전쯤 이사한 거가 다예요, 사실. 제 이사 경험에서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사실 전 지금도 이사한다고 생각하면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 뭘 어떻게 될지 너무 잘 모르겠고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식이 좀 덜 쌓였다, 경험이 덜 쌓였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참 알게 된 게 많다. 그렇기는 하고요. 여러 가지로. 네, 그 정도? 제가 제일 경험이 적을 것 같습니다. 네. 들통님은? 저는 독립하고 지금 이번에 이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세봤더니 이번이 12번째 이사인 거예요. 그것도 서울 와서. 서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방에서 그 대학까지 다 나오고 이제 올라와서 취직하고 이러면서 다녔는데 12번이고 지금 제가 서울 올라온 지 한 23년 정도 된 거니까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옮겨 다니고, 어떤 데는 오래 살아서 4년 살고 어떤 데는 뭐 1년 만에 이사도 하고 그러네요. 다녔는데 정말 한 방 하나에서 친구 3명이서 산 적도 있었고 옆방에는 또 딴 사람 살고 그렇게도 있었고, 막 또 20몇 평 해가지고 되게 넓게도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살아보고 갖은 주택의 형태를 다 네. 정말 들을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내가 살 집은 어디에 있을까? 네. 당시에도 인터뷰 그쵸. 사실 하셨고 그때 도움을 많이 했을 주셨을 때. 때.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집을 이제 고를 때 또 주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본인이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걸 먼저 얘기해 볼까요? 저는 채광이랑 통풍을 제일 일단 먼저 해서, 그래서 반지하는 주로 안 가게 된 게, 반지하를 또 애용하는 친구나 지인들도 있거든요.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리고 에어컨 대부분 달려 있으니까 제습도 어느 정도 되고 이래서 아예 창문을 한 번도 안 열고 그 환풍기랑 에어컨만으로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지내는 사람도 봤어요.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약간 음. 햇빛이 좀 중요해서 그 처음에 독립할 때는 지하냐 옥탑이냐잖아요. 거의.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계속 옥탑만 거의 그 계속 고집했었거든요. 겨울에 좀 추워도 많이 맞고 막 이불 같은 거 막 창문에 막 붙이고 그렇게 살아도 빨래 잘 마르고 약간 좀 습도 같은 거를 높으면 힘들어가지고 거의 옥탑에서 살았죠. 먼지 많고 춥지만 그래도 괜찮다. 주로 그래서 채광, 통풍 그 정도고 최근에 이사를 하게 된 계기는 뭐지 상업지구에 살았어서 되게 상업지구에 옛날에는 많이 살았던 것 같은데 최근에 사는데 뭐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배달 앱으로 다 배달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구에 있으니까 24시간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배달을 받아서 가고 오고 그리고 사람들도 어쨌든 붐비는 끼니 때 시간이나 이럴 때도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리고 막 집에 맨날 이렇게 옆집 먹태집, 밑에 집 돈가스 집에 그 막 음식 그 냄새. 연기 냄새 막 아 손님 왔구나 먹태를 굽고 있네. 맛있겠다. 바로 내 방에 누워서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루 이틀 할 때 나도 먹태 먹고 싶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씨 경찰에 전화해. 큐티보이님은 저 똑같이 썼어요. 저 저 통풍 채광. 그러니까 중요한 것 저는 맞바람이 칠 수 있는 구조인가가 되게 아. 중요해요. 창이 있어도 그 반대편 쪽에 창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서울 갔을 때 집에서 그 돈을 좀 줬지만 서울 집값이 워낙에 놀라울 정도로 비싸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택지가 반지 아니면 옥탑밖에 없었는데 전 처음에 잘 모르고 올라가기 싫다는 이유로 제 계단을 싫어해서 네네. 올라가기 싫다는 이유로 반지하를 갔어요. 아. 그러니까 물론 그때 좀 상황이 있긴 했어요. 친구 집이기도 했고. 근데 반지하를 살고 근데 저는 좀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에어컨이 없기도 했지만 그냥 전 좀 그 답답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뭔가 바깥쪽으로 나지 않거나 혹은 어떤 집은 나도 되게 사람 발밑이잖아요. 그런 게 별로 좋진 않더라고. 잘 열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에 과감하게 한 옥탑을 가봤는데 정말 5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는 옥탑이긴 했는데 정말 그것만 빼고는 근데도 이걸 선택해야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옥탑이 좀 좋았어요.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시는데도 근데 옥탑에 에어컨이 있는 집이기는 네네. 했어요. 근데 더위보다도 더 힘든 거는 이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거가 맞아요. 저는 공기 순환이 안 되면 몸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환기를 자주 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걸 좀 중요시해요. 그래서 다른 걸 다 포기하더라도 그거를 좀 따지는 편인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박긴 씨는 근데 고를 처지가 조금 아니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 거면 얼른 그냥 네. 빨리 계약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더 줄을 잃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체크해야 될 것들을, 네. 들통님이 오늘 조금 말씀해 주신다고. 네. 엄청나게 지금. 많이 쓰긴 했는데, 하도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왜 막 어디 나온 집 보고 직접 거래를 한다거나 하고, 뭐 아니면 학교 근방에 있으면 뭐 학교 도서관 같은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게시판 같은 데 붙이고 이래가지고 직거래도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수수료가 들긴 해도 부동산을 꼭 껴라. 그 좀 적은, 좀 낮은 가격의 집이더라도, 왜냐하면 믿고 뭐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좀 조정을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가 부동산 중개인밖에 없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공인된 사람들이고 해서 최대한 많이 이렇게 울고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요즘은 막 트위터에서 어느 동네에 무슨 부동산 중개인분 되게 잘하신다, 뭐 여성분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주로 여성 분들이 남자 중개인들은 보면 집이 엉망진창인데 진짜 괜찮죠. 막 이러면서 네? 실제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무 생각이 없고 여성 중개인들은 끝나고 나서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뭐
가스 버너 뭐가 좀 잘 안 된다. 뭐 음. 아니면 여기에 뭐가 뭐 고장 났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들어가서도 뭐 되게 실생활에 맞게 짐이 얼마 정도 있냐. 여기 이런 거 있는데 뭐 불편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도 다 물어봐주고 되게 야무지시고 아니 이건 좀 이상한데. 정말 일을 잘하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네이버 부동산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점점 알아보면서 보면 거기 지은 연도도 나오고 그다음 평수로 바꿔서 다 볼 수 있으니까 대충 짐작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도에서 다 나와 있으니까 동서남북 방향이랑 뭐 이런 것도 다 나오고 그리고 막 그래서 그런 데서 보고 막 20년 이상 됐는데 뭐 올수리 이러면 올수리 해야 될 정도로 낡았다. 가지 마라. 그런 거 뭐 걸어서 10분 이러면 차를 타고 몇 분 걸어서 가지 마라. 20분이죠. 네네.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보면서 막 뭐더라? 너무 다세대거나 아니면 상업지구 너무 옆이거나 어쨌든 지도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직선거리, 교통편 이런 거 다 이제 지도에서 다 쳐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 보면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이거가 이제 실제 매물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밑에 확인해주는 표시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날짜가 지금 날짜에서 제일 가까울수록 괜찮은 물건일 수 있고 거기 밑에 보면 바로 그걸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 전화번호가 있어요. 그럼 전화해서 물어보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보고 보러 갈 날짜를 잡거나 이러기도 너무 편해졌고 그러네요. 근데 막 한 석 달 전에 나왔다.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 안 나가는 다 이유가 거죠. 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제끼고 그렇게 해서 제가 보고 싶은 그 동네랑 이런 조건들을 최대한 추리고 갈 수 있더라고요. 전화를 돌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너무 편하게 돼 있어서 이번에 이사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봤을 때 곰팡이 냄새, 바퀴벌레 약 이런 게 너무나 진하게 눈에 이렇게 명확하게 보인다. 그런 집은 걸러라. 그리고 집을 볼 때 꼭 낮에 봐야 그래, 되더라고요. 그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밤에 가서 보면 이 집이 채광이 어느 정도인지가 감이 진짜 안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쁘면 퇴근하고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근데 꼭 퇴근하고 봤다 하더라도 낮에 한번 가서라도 슬쩍 네네. 둘러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괜찮다 싶으면 그리고 집을 많이 봐서 이제 나한테 감이 어느 정도 있다 싶으면 한번 보고 결정을 하고 가계약금을 걸거나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 좀 괜찮다 싶으면 낮에 되도록 보고 아니면 밤에 봤으면 바로 그 다음날 좀 이렇게 낮에 가가지고 한 번 더 보고 낮에 너무 어둡다 이러면 그 전기비도 장난 아니고 맞아요. 네. 그럼 빨래도 잘 안 마르고 더 이렇게 습도 높기도 쉽고 벌레랑 뭐 그런 게 바퀴벌레 등등이 또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물 틀어보고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더라고요. 네. 수압 같은 네, 거. 네. 그쵸? 그게 되게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맞아요. 네. 물을 꼭 동시에 틀어봐야 돼요. 네. 요즘에 물 트는 동시에 안 거는 되는. 다들 네, 알거든요. 다 해서. 근데 물을 화장실 물하고 여기 물을 한번 동시에 틀어보고 그랬을 때 수압이 너무 확 낮아지면 그런 경우에 변기가 잘 걸려요. 물을 그렇겠다. 동시에 쓰면 이게 수압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멀쩡하다가 윗집에서 물을 쓸 때 변기 내리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맞아. 잘 윗집에서 봐야 물 되는. 써도 우리 샤워기 수압이 확 예, 낮아요. 저희 집이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사실 윗집에서 물 쓰는 순간이 아니면 모르긴 하는데 집에 물을 동시에 틀어보면 약간 감이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근데 그게 멀쩡하게 다 나오는 집도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오는 집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에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이내에 지은 집으로 엔간하면 가는 것이 20년은 진짜 안 되고 15년도 진짜 안 돼요. 기술적으로. 기술이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에 지은 집을 가면 보통 왜 보일러도 10년 지나면 갈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10년 아니면 고장날 확률이 좀 적고 어차피 그 보일러는 시설이라서 집주인이 갈아줘야 되는 거긴 한데 교체될 때 가는데 내가 꽁꽁 추운 날 하필 사고가 나서 그날 멈춰서 갈아야 되면 내가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건설 연도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세입자가 내가 방을 보러 갔을 때 살고 있으면 그냥 보통 하지 않는 질문 중에 약간 한 달에 전기세랑 수도세랑 관리비 얼마 나와요?를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걸 갑자기 거짓말로 꾸며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뭔가
너무 수상하게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거랑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보다 뭔가 많이 나온다. 이러면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네네. 있겠죠. 또 관리비가 쓸데없이 비싼 데가 또 많잖아요. 복도 청소도 안 해주는데 막 5만 원, 8만 원씩 막 내. 엘리베이터 있다고 10 몇만 원씩 내고 뭐 이러면. 사실 월세나 마찬가지죠. 그 오피스텔 맞아요. 같은 경우에 그런 약간의 꼼수인 것 같은데 월세 비용인 거예요, 사실상. 사실상 그런 그리고 거죠. 제가 봐도 관리한다고 생각해도 금액이 너무 과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상 그냥 월세라고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런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전에 집 구할 때 피터에서 구한 적은 없는데 거기서 많이 직거래를 하는데 항상 여기서 집을 내놓는 집들이 정말 괜찮을까? 생각이 항상 근데 거기서 거래는 또 많이 하더라고요. 가서 보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집에서도 직거래를 만약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이제 부동산 중개비를 아끼기 위해서 나는 그냥 그 표준 계약서 쓰고 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러면 내 쪽에서 돈을 만약 안심이 안 되고 집을 몇 번 안 옮겨 다녔다든지 약간 그렇게 좀 이렇게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써주는 것만 약간 수수료를 받고 써주는 그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아니고 요거 계약서 써주고 검토해주는 것만 약간의 실비를 받고 해줄 부동산 중개인 분을 구하시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10만 원 그것도 선이더라고요. 괜찮네요. 맞아요. 가까운 네. 부동산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약간 법적으로 빌 수 있는 부분을 그 사람이 짚어주고 이런 항목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그것도 같더라고요. 괜찮겠네요. 근데 진짜 잘 고르는 분들은 그런 데서 잘 고르시기도 하고. 저는 두 번째 집이 피터팬에서 구한 거였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괜찮았어요. 운이 좀 되게 좋았던 케이스. 근데 운이 좋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그쵸. 약간 완전히 믿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걸 막 의심하고 고민하고 이런 데 비용이 들죠. 사실 그 시간과 에너지가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나쁘진 않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은 집은 근데 웬만하면 부동산으로 다 먼저 나가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좋은 집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제 그런 사이트에.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부동산으로만 구해보기도 하고, 이번에는 앱을 보기도 했는데, 부동산에 나가면 그 지역 부동산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정보를 다 올려요. 그래서 대부분 공유가 돼 있긴 한데, 그런 데랑 별로 교류를 하지 않는데 동네에서 약간 오래 장사를 한 부동산들은 또 거기에 굳이 올리지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요즘 잘 된다라고 해서 또 네이버에는 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매물과 또 네이버에 있는 거랑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럴 수 그러니까 있겠네요. 처음에 무작정 품을 팔고 돌아다니는데 부동산 부는 막 차에 태워가지고 여기저기 다 보여주는데 나는 마음에 하나도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보면 사진도 되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엄청 광각으로 찍으셨구나. 5평인데 왜 이렇게 넓어 보여? 막 이러면서 할 수 있고 거기서 평수 보고 약간 그런 데 보면 이제 햇빛 잘 드는 데는 집 되게 밝게 막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서 밑에 부동산에 연락하면 다른 데서 이제 부동산 알아보다가 그런 데 보고 나중에 여기로 구했다 뭐라고 하면서 만약 얘기하면 몇 번지인데요? 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네트워크에는 안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뜨기 전에 많이 보셔라, 사이트에서. 감을 키워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대략. 근데 거기에도 피터팬이랑 연결된 데도 있고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런 데는 또 알아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것 중에서 갓 나온 거, 갓 등록한 거 중에서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몇 군데 주말 되면 보러 가야지 해놓고 한 2-3 군데 해놓은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밤에 전화하니까 벌써 다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나가는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죠? 근데 그 이사 날짜를 너무 급하게 구하지 않으면 좀 넉넉하게 보통은 1달 전에 막 구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타이밍이긴 한데 좀 넉넉하게 한 1달 반? 2달 전부터 만약 구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기다리면 괜찮은 집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집이 너무 많으니까 어쨌든 그 중에서 괜찮은 집이 더 괜찮은 집을 놓쳤을 수는 있지만 버티면 또 괜찮은 집이 온다. 어떻게든 집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좀 마음에 걸렸는데 뭐가?
걸렸는데 계약을 덜컥 해버리는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문제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찰싹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 근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계약하잖아요. 집 빨리 나가고 싶어요. 그쵸, 이사 가고 맞아. 싶고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조건을 부동산에 까다로울 정도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특히 여자 혼자 사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나 1층은 엔간하면 왜냐하면 버티고 있으면 2, 3, 4층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이거 너무 싸니까 1층으로 빨리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약간 반 올라가는 1층에 살았는데 진짜 후회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 고민 상담 해줄 정도예요. 다 들려. 근데 무슨 얘기하는지. 지하 갈 때 항상 그거에 꼬셔지잖아요. 이 집이 이쪽 편으로 보면 그게 단지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완전 지하는 잘 없어요. 보통 단지하란 말이에요. 그럼 약간 혹하잖아요. 그래 이쪽에는 지하가 아니지. 저쪽은 지하고. 근데 그냥 지하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거 네. 올 때 흔들리는 네. 모습을 보여주지 맞아요. 말고 약간 처음엔 좀 칼같이 하면 음. 부동산 분들 중에서도 간을 보는 분들이 그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리숙한 것 같으면 약간 대충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요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만 추려서 보여주세요. 그쵸, 좋은 이런 집 식으로 보여주세요. 딱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좀 집 좀 봤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또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른 쇼핑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보는 눈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감을 그렇죠.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딱 봤을 때 몇 점이구나. 요거를 딱 스캔할 수 있는 게 정말 생기면 슬픈 좋은데. 거는 그건 몇 번 다녀봐야 또 생기기도 그쵸. 실패를 진짜 계속해서. 이게 처음 두 번째는 이게 잘 아무리 그러니까요. 얘기를 들어도 네. 맞아요. 이게 감이 경험치가 없죠. 없으니까 그쵸. 참 살다 보면 하죠. 또 생기는 거기도 네. 하겠죠. 동네를 고를 때 혹시 약간 염두해야 될 것들? 그런 건. 그 아까 아까 그 얘기한 상업지구, 것처럼 예. 상업지구는 약간 시끌벅적하고 바로 옆에 나의 최애 술집이 있어서 맨날 가고 싶다 이런 분이면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그 좀 조용하고 어쨌든 내가 시끄럽게 할지라도 남들은 조용해야 된다. 동네에서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네. 조용한 동네 주택가 그리고 대로변은 어쨌든 매연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좀 차분하고 그리고 밤에 가로등이 좀 잘 비치며 우리 집 앞이 약간 작은 뒷골목의 교차로면 그리고 편의점이 있고 그러면 CCTV가 커다란 네. 게 가운데 달려 있잖아요. 그쵸. 이게 어느 정도 뭐 만일을 위해서는 도움이 된다. 약간 그런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번에 살던 집과 지금 집의 동네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 집에 살 때는 거기가 꾸졌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여기로 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 길에서 나던 쓰레기 냄새와 뭐 이런 어둑함과 이런 것 차이가 되게 많이 나서 삶의 질이 엄청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때는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면은 뭐 나이스하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약간 복불복인 게 뭐냐면 저희가 이사 나오기 한 달 전쯤인가? 아무튼 얼마 안 됐을 때 완전 그 빌라가 옆에가 바로 붙어 있어요. 다른 빌라가. 근데 그 빌라 저희가 2층이었는데 1층에 살던 사람들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짜 완전 생양아치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문을 열어놓고 뭔가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범죄적인 뭐를 하는 것 같아요. 맨날 10대인 것 같기도 하고 20대 초반 되게 어린 사람들이었는데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어떤 여성들을 초대해서 뭔가 정말 막 욕을 계속하면서 뭘 시키고 막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나중에는. 그게 이제 매일매일 반복되면서. 근데 이제 우린 이사를 나가기도 되어 있으니까는 다행이었는데, 이제 우리 다음에 그 집에 이사 들어올 사람들한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예, 왜냐면 그 사람들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좀 안 미안하긴 했는데, 사실. 너무 저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약간 그걸 이제 겪고 나서. 근데 그건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긴 하잖아요. 되게 복불복인 거잖아요. 그게 참 주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리고 빌딩과 빌딩 간의 거리, 이런 것도 진짜. 옆 건물 간의 거리 같은 것도 사실 집 가서 볼 때 좀. 맞아요. 사실 창문 열고 말하면 다 들리는. 네. 근데 그게 원래 제가 알기로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진 채로 지어진 집들이 옛날 되게 집이거나. 많거든요. 그런 집들은 창문이 별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창문 열면 옆집 바로 보이고 이러니까 맞아. 창문이 맞아요. 사실상 없다 생각해요. 약간 그런 것도 좀 중요하죠. 딴 거 다 괜찮은데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창문 열어서 바로 보이느냐 아니면 약간 그래도 시선을 좀
이렇게 반 정도 커튼을 치면 어느 정도 잘 안 보이느냐 이런 거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약간 골목들이 다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저는 집에서는 약간 그냥 약간 자유로운 상태로 활보를 하는 타입인데 뭐 보든지 말든지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완전 정면으로 보이기도 하고 너무 자유로울 수 없어.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약간 네. 비껴 있는 거 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지금 집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데 앞 건물이 어린이집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밤에 너무 좋아.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일에 이렇게 반차 쓰거나 이렇게 할 때 잠을 오래 잘 수가 없어요. 그쵸. 되게 시끄럽죠. 오늘 또 누워있는데 애 한 명이 엄청 우는 거 이해도 되죠. 어린이집 와가지고 엄마랑 떨어져서 그쵸. 지금 울고 있어. 근데 너무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가끔 한 명이 울면 또 여러 명이 같이 울 때가 있어요. 같이 그래서 그런 좀 그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 막 상업적으로 되게 갓 뜨는 지역이고 이러면 힙한. 약간 그런 힙스터 동네에 살고 싶은 지금 망원이 그렇죠.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이 건너서 한 달이 계속 공사를 하잖아요. 이 빌딩 허물고 나면서 지어서 한숨 쉬고 나면 또 옆에 또 부숴가지고 뭘 만들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공사 소음이 되게 심할 걸로 예상되는 지역은 좀 안 가고 약간 오래된 주택가들 그리고 상업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좀 없는 데들 그런 데는 좀 괜찮아요. 근데 공사를 할 때 보면 급하다고 막 7시에 하고 맞아요. 막 주말에도 하고 쉬는 날 하나도 없이 하고 막 밤에도 몰래 와서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럴 때는 신고를 하시고 네.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신고를. 몇 시에. 네, 못 하도록 8시 돼 있고. 이전에 하는 거는 신고하면 바로 이렇게 제재를 할 수 있고요. 112에 걸면 되나요? 네, 다산 콜센터에도 되고 아이고. 그러면 관련 기관으로 연결시켜주고 밤중에 해도 다산 콜센터 하면 연결시켜주고 옆에 술집이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 다 열고 막 위아열을 하고 있고 막 게임을 왜 회사 사람들하고 왕게임 같은 거 하는 거야. 진짜. 그런 걸 2시간씩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고 이러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경찰이 출동해서 근데 그게 뭐 그 합법적으로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못 한대요.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시끄럽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금 자제를 시켜달라라고 주인한테 얘기하는 것만 하지 손님들한테 직접 조용히 하십시오 이렇게는 못 한대요. 그래서 내가 왜 못하냐 계속 떠들면 다시 신고하겠다 라고 해서 신고 그리고 공사도 막 급하면 밤에 어디서 깡깡깡 해요. 내가 아니 이런 강남 쪽에 살았을 텐데 맨날 건물을 새로 짓는 거예요. 아파트 짓고 뭐 하고 하는데 납기가 안 맞는지 한밤중에 공사를 하는데 다들 빌딩 부자 땅 부자인지 그 되게 쓰레기 뭐 잘못 버려도 강남 같은데 막 되게 민감하게 막 그 해당 집 보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 경찰에 신고를 안 하더라고요. 한밤중에 그렇게 동네에 공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죠. 그때 조용해지더라고요. 주로 신고하는 방법을. 네, 경찰이랑 되게 많이 친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문제들 집에 문제들 이런 거 있을 때도 다산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막 뭐 상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그런 민원을 되게 많이 접해본 분들이라서 뭔가 관련된 약간 적절한 이 기관이나 이런 데로 연결을 해주신다거나 조치를 취해주시더라고요. 좋은 팁이다. 그래서 약간 다산 콜센터 사랑해요. 그리고 고생이 의외로 많으시죠. 가로등 있잖아요. 네. 그 가로등도 사실은 이렇게 전화해서 해당 부서 이렇게 연결 받아가지고 여기 너무 어둡다. 밤에 한번 나와서 한번 보시라라고 하면 의외로 설치 되게 잘 돼요. 맞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못하죠. 못하죠.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는. 네. 제 친구도 사실 권리인데. 한번 집이 너무 어둑한 거예요. 그쪽 라인이. 그래서 한번 좀 심하다. 진짜 사람이 서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그래서 한번 이거 구청이나 이쪽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일주일 만인가? 바로 와보더니 그냥 딱 설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거를 요구하면 된다. 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의 살 권리로서. 저도 한밤중에 막 회사에서 야근하는데 공사를 10시 반, 11시인데 드드드드드 땅을 부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회사가 많긴 한데 주택가도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야근하다가 야근해서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 어. 뭐 공사 소리까지 막 이러면서 경찰에 전화를 했어요.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그랬더니 그거는 자기들 관할이 아니래요. 어. 그러면서 구청에 건축관과 토목과 그쪽에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어. 그래서 얘기했더니 바로 출동을 와서 보고 뭐 걔네들 공사 시간을 신고를 한 거랑 이런 거를 나한테 얘기해주고 뭐 좀 자제해라. 그 시간에 공사를 하겠다고 허가가 났더라고요. 그러게. 그것도 그랬는, 그래서 뭐 이제 거의 드릴질은 끝났으니까 뭐라고 하면서 하여튼 그래서 그게 시정이 되고 그 다음 날도 낮 당직이 다시 그것도 인계 받아가지고 뭐 한 번 더 시정 조치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전화 오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고 있군. 그러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건. 그런 건 어때요? 왜 집주인이 같이 있는 건물 있잖아요. 집주인이 뭐 위층에 살거나 뭐 네. 이런 집들. 저는 예전에 원룸 살 때 위층에 집주인이 살았었고 그 다음 집은 집주인이 멀리 살았던 것 같고 지금 집이 또 집주인이 1층에 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집주인들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관리도 잘 해주고 청소도 하고 뭐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이제 이런 거가 근데 깊이 되기도 하잖아요. 왜냐면 간섭하고 막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집주인이랑 같이 있지 않아요? 네, BTV님도? 저는 어르신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인데 바로 위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약간 서로의 시간대가 굉장히 안 맞기 때문에 잘 볼 일은 없는데 가끔 제가 밤새고 들어오거나 이제 그럴 때 이제 맞죠. 그분들 일어나시는 시각과 민폐 때문에 이제 밤새시는 거 아니요, 맞나요? 아니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다가 밤새고 들어가서 이제 약간 그런 경우는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때 그거는 진짜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너무 복불복이라서 고려할 만한 근데 포인트. 웬만하면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집주인 안 사는 걸 선호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집주인이 안 살면서 집 관리를 너무 안 해. 그렇죠. 그러면 왜냐면 각각 다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 집 주변을 의외로 집 주변 관리가 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약간 그 좀 무섭거든요. 집 관리가 안 되면 뭐 쓰레기 쌓이고 막 깨진 유리창 이렇게 막 누가 아시죠? 네. 그래서 좀 또 그게 너무 안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한 건물에 각각 주인이 또 다르고 이러면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들고 나는 세입자 있고 각각의 집이 다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은 분이라면 집을 관리해 주신다는 명목 아래 좀 같이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근데 여성인 경우에 은근히 진짜 좀 짜증나게 간섭 맞아요. 이상한 여성만이 방식으로 아니지 않아요? 간섭. 막 교회 나오라 그러고. 근데 그런 보통 있다던데. 그러니까 좀 젊은 여성인 경우에 우리가 여성인 경우에 네, 실제 여성인 경우. 그러니까 네. 상대방이 여성인 네네. 경우 말고요. 그러니까 그쵸. 내가 이제 보통 아가씨잖아요. 아가씨면 학생인데 그 취급하는데 그런 경우에 은근히 좀 사생활 간섭 같은 거를 좀 하는 경우 그리고 뭐 그런 연애할 때 집에 남자친구 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은근히 얘기하거나 그거를 막 부모님 왔을 때 꼰치르고 이런 케이스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그러니까 그 주거 인터뷰할 때 은근히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을 수 있다. 약간 간섭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집 주변이나 복도가 깨끗할 것이냐 아니면 집은 좀 더러워도 마음이 편할 것이냐. 대부분 그쵸. 그 두 가지 케이스. 저는 집주인이랑 같이 산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엄청 나이 드신 노부부였고 그리고 기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2층 집인가 3층 집인데 그분들이 1층에 사시고 1, 2층을 쓰고 2층이 아들인지 딸인지 하여튼 누가 쓰고 3층을 저랑 친구가 같이 살았었거든요. 또 오래되셨잖아요. 그 집을 구입하신 것도 되게 오래 전인 거예요. 그래서 복도랑 이 벽이 벽지나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나무였거든요. 바퀴벌레가 오래된 집은 한 8cm짜리 바퀴벌레가 정말이에요? 8cm요? 진짜 날아다녀서 소리를 질렀더니 또 주무시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바퀴벌레 보라고 이랬더니 저게 뭐라고 이렇게 한밤중에 아가씨가 소리를 지르냐고 이래가지고 내가 잡아주지도 않고 할머니! 그래서 잡았는데 돌아서니까 또 있고 오래된 주택이고 집주인이 약간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면 좀 프리하시면 좀 그게 관리가 좀 잘 안 되고 그분들도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퀴벌레는 아파트나 되게 신식 빌라 아니면 네, 정말 다행인 것 피할 같아요. 수가 밖에서 들어오고. 없어요, 솔직히. 네. 좀 빌라도 오래되면 있고, 맞아. 아파트도 진짜 오래되면 있어요. 그리고 주택은 정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게 자세히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들어와요. 가면에도 네.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집에 바퀴벌레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는, 약간 밖에서 이만한 게 막 밖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 발견하고 제가 잡기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사를 진짜 많이 다녀봤지만 정말 신식 아파트나 빌라 아니면 이게 없을 수 있다. 정말 이런 생각. 그래서 특히나 1, 2층이나 지하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서식하기 들어오기가 너무 쉽고 그리고 서식하기가 좋아요. 저 너무 막 바퀴벌레를 되게 힘들어요. 쥐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바퀴벌레는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마음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세스코를 부른 사람 있어요. 2번 정도 불렀었는데 어. 2번 집에서 했는데 세스코 직원분 말로는 오래된 빌라는 어디가 이렇게 약간 허물어지거나 틈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뭔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유입 경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100% 들어온다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구멍을 막으면 그 원칙적으로는 바퀴가 들어올 수 없대요. 근데 그 구멍이 우리가 어디 나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건축 연도를 보셔라. 네, 그러네요. 맞아요. 꼭 네. 봐야 돼서 요즘은 그래도 샤시가 일단 하얀색이면 약간 안심이 되지 않나요? 고동색이거나 모기장이 약간 파란색 천이거나 이러면 약간 동공이 흔들리면서 그런 거는 좀 걸으시면 좋겠다. 네. 그럼 그렇게 집을 골라서 이제 이사를 했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동산이 좀 제대로 된 부동산이면 그런 거를 같이 체크를 해주거든요. 제가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는 날 그 전 세입자랑 나랑 새로운 세입자랑 그다음 집 주인이랑 부동산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집에서 확인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가스레인지가 불이 다 켜지나, 물이 뭐 문고리가 뭐가 고장이 났나 안 났나, 그리고 집주인이 기억하는 집에 그 설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이 망가뜨렸나 안 망가뜨렸나, 그 다음에 뭐가 없었던 게 생겼는데 이거는 갖고 갈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보통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근데 문고리가 고장 났는데 뭐 저 혼자 살 건데 필요 없어요. 안 고쳐도 돼요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건데 이걸 나중에 잘못 기억해가지고 내가 나갈 때 이 문 왜 고리가 고장 났어 원상복구 해놓고 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그 중개업자랑 같이 뭐 남겨놓든지 아니면 그걸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보내놓든지 해가지고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로 합의된 게 있어야 되고 그 이사 가서 일주일 안에 만약 그때 점검했을 때는 멀쩡했는데 만약 불이 한 개가 안 켜져. 그 뒤로 그때는 켰는데 아무리 해도 안 켜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안 된다. 집주인한테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대신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수리하고 뭐 집주인이 비용 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는 건데 보통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사 가기 전에 한 번 가서 체크하지 않아요? 체크리스트 들고 저는 보통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깨진 부분. 네, 그렇게 하는 데는 괜찮은 건데 안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저 그래서 옛날에 강남에 무서운 빌딩 부자 아줌마가 그 집주인이었는데 위층에 살고 있었고 우리가 밑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들어갈 때 약간 화장실 한 개 이렇게 물 트는 그런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았었고 물 빠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뒷베란다에 그 방충망이 밑에가 약간 이렇게 뜯어져 있었어요. 근데 네네. 거기에 은박 테이프 같은 게 발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얘기했었는데 그거 그냥 그렇게 테이프로 발라놨으니까 그냥 쓰면 된다고 문제 없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때는 잘 몰랐죠. 그래서 알겠다라고 했는데 나올 때 됐더니 체크를 하겠다면서 우리가 이사 가는 날 체크를 막 하더니 물론이요. 이 집에 고양이 2마리 있었는데 고양이가 뜯은 거 아니냐면서 저한테 돌려줄 돈에서 50만 원을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50만 원이요? 막 이러면 아니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고 그런 일이 또 처음이었어가지고
어리바리해서 50만 원 빼고 우리한테 입금을 해줘서 기분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그 50만 원을 다 한 건 아니고 자기가 뭐 되게 싼 데서 뭐 실비 처리를 해서 어쩌고 하겠다 하면서 찌끔 돌려줬어요. 그 중에 일부를. 근데 기분은 계속 들었고 근데 좀 차분해져서 난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아 들어갈 때도 그 상태였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남겨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래. 꼭 이런 걸 증거로 다 남겨서 해야 되겠다. 의외로 이 임대인들은 자기 위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자기 진짜 그렇게 기억할 수 있거든요. 자기 위주로 기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그걸 왜 몇 번 겪었냐면 제가 분명히 이 밑에 벽지 아니고 그 장판 그 전집에서 안 갈고 들어갔거든요. 안 갈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시간도 없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서 안 갈고 들어갔는데 제가 이사 나갈 때쯤에 세입자 와서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들어올 때 다 가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그렇게 기억하는 듯이 천년스럽게 저 있는 데서 하니까 와 저렇게 기억하는구나. 굉장히 그리고 너무 갖고 있는 집이 많은 그쵸. 그런 주인들도 진짜 모르는 기억이 게 안 나죠. 하나도 설비가 안 돼 있어서 화장실에 세면대랑 변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수건장이나 뭐 네. 수건걸이나 거울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울 붙이고 막 이런 걸 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뭐 이번에 나오면서 바로 전집이었거든요. 나오면서 이런 것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뭐 제가 떼 갈 건데 그 원래 당신 건 줄 알면 곤란하다. 이런 거를 이제 증거로 남기려고 그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게 원래 없었나요? 기억 없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네 없었어요. 뭐 해서 제가 근데 그거를 공사를 해가지고 그거 명세서를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찍어서 보면 내가 이렇게 돈을 냈다라고 해가지고 잘 챙겨야겠다 진짜. 기억이 안 날 거. 저도 기억이 안 날 것 안 날 같아요. 것 같아요. 막 한 1년 살면 기억이 날 수도 있는데 그것도 난다는 보장은 없지만 한 2년, 4년씩 살면 가물가물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오래돼도 문자 같은 거 안 지우고 집주인이랑 주고받은 거는 그거 나중에 엉뚱하게 막 정확한 날짜에 계속 월세를 붙이거나 그런 걸 안 하면 월세 안 냈다고 맞아. 막 우기고 하나 비었다고 막 그러고 막 그러죠. 보면 한 번에 두 번 내거나 막 이런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챙겨야죠. 네, 자동 이체로 해서 딱딱 챙겨놓든지 증거를 남겨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다른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전입신고랑 합정일자. 이거 되게 기본이라 가지고. 그렇죠. 계약금 집에 만약 전세금이거나 뭐 하면 10%만 내면 영수증을 써주잖아요. 이 10%를 받았다. 그리고 계약서에 잔금은 언제 치르고 입주하기로 한다. 이런 항목이 있잖아요. 그것만 동사무소에 갖고 가면 확정일자를 일단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최소한의 법적인 보장? 요거는 되는 거고 잔금 다 치르고 나서는 그날 바로 그 전입신고하고 근데 제가 그 전 집이 전입신고가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런 집들이 있죠. 그러니까 주거 용도가 아닌 거죠. 주거시설로 허가를 안 받고 상업시설, 상업시설. 그다음에 뭐 사무실 이런 거 오피스텔이라면서 아니 아무리 봐도 빌라처럼 생겼는데 오피스텔이라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스레인지도 달려있고 그런데 그게 만약 검사 나오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사 나와도 그냥 유야무야 된대요 보통. 그렇게 하면서 왜 오피스텔들도 보면 전입신고됨 이런 걸 되게 큰 자랑인 것처럼 써놓는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집주인의 아량을 베풀어준다라는 식으로 써놓은 데가 막 있는데 저는 심지어 계약서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나중에 이런 걸로 문제를 걸 경우는 세입자가 다 법적인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조항까지 있었어요. 특이하게. 이게 완전 약간 빌딩 장사 많이 해본 그런 돈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회사 다니면 그거 월세 낸 거 연봉 얼마 이하는 월세 뭐 몇 퍼센트 뭐 내고 하면 그 연말 정산도 되잖아요.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큰 항목인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하고 저 옛날에 그 이상한 집 얘기해도 되나요? 네, 얘기해주세요. 그 자다가 그 친구랑 둘이서 딱 누우면 딱 차는 집에 원룸에 딱 살았는데 화장실이 우리 자는 공간보다 더 크고 그런 집들 되게 많아요. 이상한 집 되게 많잖아요. 집을 몇 개, 그러니까 한 집인데 그걸 쪼개가지고 화장실을 달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 그리고
멀쩡하게 3룸이라고 해서 갔는데 원룸이랑 투룸을 합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그러면 계속. 멀쩡한 방인데 싱크대가 상부장만 달려있어. 한 방에는. 그리고 밑에 보면 하부장이 이렇게 하수구로 네. 물 빼는 그 네. 동그라미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그러니. 녹태로 이렇게 우리 집 그런데 지금? 동영해서 우리 집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어. 그러니까 물건을 그 위에 가구를 놓기도 애매하고 뭔가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집도 있고 그때 산 제일 황당한 집은 그래서 어쨌든 친구랑 되게 초반이어서 저도 집을 잘 못 골랐어요. 어쨌든 그래서 가서 그 알바하고 이런 데 근처에 있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그때는 또 번화가에서 놀고 싶고 이대 근처 신촌 기차역 근처예요. 그쵸. 거기였거든요. 거기 다 학생들이니까 원룸, 하숙 이런 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그 하숙이랑 원룸촌이 거의 한 거기가 7층? 8층 높이에 뒤에는 산이고 앞에는 그 다 이렇게 깎아지른 그거여서 앞에서 보면 지하 절대 아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실제로도 약간 아니었어요. 저희는 거기에 제일 끝에여가지고 오른쪽도 그 뒤에 산동네에서 내려오는 계단이 트여 있어서 지하가 아니었고 뒤에는 지하인 부분은 딴 집이 있었고 맞은편에 저희는 진짜 그냥 지하는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친구랑 저랑 이렇게 자는데 새벽에 뭔가 등이 축축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혹시 술 취해서 나라고는 생각을 저는 그때 술 안 먹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라고 해서 오잉 이러면서 눈을 딱 떴는데 친구가 나보면서 혹시 네가 내가 이렇게 많이 쌀 리가 없잖아. 그래서 막 또 이불이 젖고 책꽂이 뒤에서 물이 콸콸콸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책꽂이를 이렇게 앞으로 다 빼봤더니 벽에서 진짜 물이 이렇게 아니 무슨 기이한 무슨 신비체험 대단한 일이다. 너무 진짜 물이 이렇게 쫄쫄쫄 이것도 아니고 진짜 콸콸콸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약간 뭔가 불법 증축을 했는지 원래 있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그 옆에 한 집씩만 이렇게 3층을 옆에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뭔가 그 틈에서 그때 비 오고 장마가 돼서 그 물이 갑자기 콸콸콸 나와가지고 이불 다 젖고 책 다 젖고 책꽂이 다 젖고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희한하잖아요. 네. 집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라고 했더니 공사를 해주겠대요. 당연하지. 그러면서 위에 막 투룸도 있고 이렇게 좀 약간 더 우리 집보다 넓은 좋은 그런 빈 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옮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라고 하고 책 젖은 거랑 그런 거 어떡해. 그거 다 뭐 그리고 거기 있을 때도 너무 수도세랑 전기세랑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2명이 그렇게 딱 누워서 딱 있는 그런 데인데 수도세가 그 당시에 그리고 막 99년 이렇거든요. 99년. 수도세가 막 2만 원, 3만 원씩 나오고 진짜 많이 나온 거다. 막 가스가 막 10만 원 나오고 그래서 10년 전인데 그러니까 2만 원이면 거의 5만 원 돈이야. 둘이 이렇게 누워 자니까 거의 원룸의 그 평수가 거의 한 5평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 짐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2명 이상은 절대로 누울 수가 없는 그런 집이었는데 그랬는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지도 않거니와 그 당시 물가로도 그게 너무 이상한 거여서 건너편 집 언니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자기도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건 뭔가 비리가 있다. 그 앞에 집주인이 엄청 커다란 신식 오피스텔인지 원룸촌을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저기에서 끌어다 쓰는 게 틀림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돌린 거예요. 다들 세금을 온전하게 내고 계십니까? 막 이러면서 저희는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이게 너무 세금이 이상하다. 좀 반상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상회를 그중에 제일 넓은 집에 사는 분 집에 모여가지고 열었어요? 반상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저희는 그때 막 갓 대학 졸업하고 막 이렇게 약간 어리바리 할 때였고 위에 또 이렇게 회사를 다니시면서 또 야무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럼 내가 뭐
수도공사에 알아보겠다. 뭐 나는 뭐 가스 거기에 알아보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나눠서 일을 하고 막 그 김에 술도 막 마시고 같이 되게 미드에 나오는 일 같은 그런.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찌라시 막 돌려서 고생했다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알아봤는데 막 딱히 되게 그쪽에서 쓴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인원수로 나눠도 근데 너무 이상하긴 이상하잖아요. 누수 아니에요? 누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더 깊게 알아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디에 고발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거를 막 고민하고 있는 동안에 이 찌라시 중에 하나가 그 밑에 하숙집도 같이 하고 있고 위에는 원룸이고 이랬거든요. 하숙집에 이렇게 그 주인의 직원인 그 밥 해주고 관리해주시는 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분 손에 들어간 거예요. 찌라시가.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바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실로 우리를 딱 불러가지고 주동자 나랑 내 친구까지 불러가지고 뭐가 불만이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상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이상한 거 없다. 너네 나온 대로 나눴다. 이러면서 근데 우리가 조사해봤을 때도 어쨌든 인원수로 나누면 그 금액이 나와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 뭐 20대 중반에 막 이러면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이상하다.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러는 와중에 그걸 막 알아보고 하고 있는데 벽에서 물이 콸콸콸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게 관련이 있겠네요. 그럴 왠지. 수도 있죠. 공사하다가 뭐 물이 갈라졌을 수도 있고. 계속 새다가 거기에 터지는 거죠. 그때는 그런 생각도 없었고 막 내 옷 뭐 다 젖고 막 이러니까 정신 없어서 위층에 옮겨져서 살면서도 약간 그 집에 약간 그 정내미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투쟁하기도 이 집이 너무 좋고 계속 살아야 된다거나 뭔가 이런 거는 아니고 약간 이 집에 질렸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친구랑 이렇게 딱 하고 집주인한테 우리 계약 기간도 안 됐지만 이사 나갈 것이다. 근데 우리한테 복비 내라고 하지 마라. 너네 집에 큰 결함이 있지 않느냐. 지금 자다가 물이 콸콸콸. 말이 되냐. 이사비 내놓으라고는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나가게 해줘라. 그렇게 해서 돈을 안 내고 그냥 이사를 나왔어요. 빨리. 약간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건가? 아니, 그래도, 잘하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사 간 데가 그 8cm 바퀴벌레. 다음 주에 또 8cm 바퀴벌레 있어요? 그 집은 좀 넓긴 했는데, 나무로. 근데 진짜 슬픈 게 좀 서울 집값이 워낙에 높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면 뭘 좀 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항상 그러니까 모든 걸 충족시키는 집을 갈 수가 없는? 그래서 뭔가 너무 피맺힌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노하우가 쌓이니까 이게 갑자기 한 번에 오질 않고 돈은 없고 경험치로 때우는. 근데 이런 것들을 겪지 않았을 때는 되게 막 엄청 당황하고 어쩔 줄 모를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들이 쌓이니까 대략 그래도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이제는 뭐. 그죠.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물 새는 문제 같은 거를 알려면 뭔가 팁이. 그게 보통 가구로 다 가려져 있긴 한데 창문 근처나 왜냐하면 창문에 틀을 박잖아요. 그 바깥에서 보면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걸 박으면서 물길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틈이 생겨서. 그래서 창문 틀 근처를 보면 뭔가 약간 물이 번진 자국이 좀 있다거나 그거는 그죠? 그러거나 그 근처에 뭔가 곰팡이가 좀 있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그 집은 비가 샌다. 그 천장도 보면 비가 새면 그 비샌 자국이 생겨요. 그 천장에 이렇게 딱 모서리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판넬 같은 걸 박아놓은 그쪽 근처에 반드시 새거든요. 새려면. 얼룩 같은 게. 네, 그래서 그거를 벽지를 잘 봐야 돼요. 가구로 다 가려놨으면 약간 뭔가 그 근처에 볼 수 있으면 보고 뭔가 바깥쪽에서 창문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밝은 날에도 바깥쪽 창문 프레임 근처가 딴 데보다 톤이 더 짙다. 이건 비가 새는 데고 그러면 거기 붙어있는 안쪽에 가구 바깥쪽은 곰팡이다. 그렇겠죠. 결로. 네, 그런 게 되게 심하고 그래서 진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흰색 샤시를 반드시 골라야 합니다. 저희 지금 흰색 샤시 안 했어요. 최대한. 옛날에는 그냥 갔는데 흰색 샤시 아니면 약간 밀폐도 좀 잘 안 되고 그 왜 창문 사이가 뜨면 그 사이로 바퀴벌레 들어오고 모기 들어오고 파리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거기 그 정도로 뚫려 있으면 거기 말고 또 딴 데도 뚫려 있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그 냉난방에도 제일 그쵸, 사실 그쵸. 그 샤시가 제일 크긴 크죠. 저는 그때 원룸 살았을 때 그 건물이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방이 되게 여러 개 있는 원룸 중에 그 외벽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모서리집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중간집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벽지가 새로 다 발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우연히도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저 모서리 끝에를 봤는데 살짝 벽지가 뜯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붙여야 되나 하고 침대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손을 댔는데 이게 잠깐만 하고서 얘를 싹 뜯었더니 이렇게 살짝 뜯었더니 그 뒤에 곰팡이가 그러니까 걔를 제대로 치우지 않고 그냥 발라버렸던 거죠. 그럼 언젠가 곰팡이 올라오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닦아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사한 지 3일 됐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한테 여기서 요리를 해먹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집에서 그럼 요리를 해먹지. 그래서 그럴 리가 있겠냐. 해먹지도 않았고, 그리고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아무튼 그래서 걔를 다시 발랐는데, 근데 그 결로 문제가 계속 이제 물방울 배출 이런 문제가 그 온도차 때문에 나는 거여서 결로 잘 안 잡혀요. 네, 공사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들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집은 밖에랑 바로 닿아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 부엌 겸 겨실이 있는데 그쪽에 싱크대 옆쪽에 이사 들어가서 알았어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벽지 바를 때 벽지를 떼면서 그 안쪽에 이제 곰팡이 쓸었다 했는데 그 한 면만. 근데 보니까 그게 뭔가 애매하게 누수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방법은 사실 그 집에 살아야 된다면 거기에 벽지를 안 발라야 돼요. 그러니까 벽지를 바르면 반드시 곰팡이가 쓸고 그러니까 벽지를 바르지 않고 맨 벽에 그 보통 이제 그 페인트집 가면 파는 방수 페인트가 있어요. 하얀색. 조금 비싸요, 그거. 한 통에 한 4만원? 하는데 그 방수 페인트를 거기다 하얀색이니까 하얀색 그냥 한 몇 겹 바르면 괜찮아요. 그게 미관상도 괜찮아요? 그 페인트의 질감 같은 게? 저는 그쪽만 벽지가 없고 거기에 페인트 하얀색으로 발랐거든요. 그냥 속으로 그냥 빈티지스럽다 이렇게. 카페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하듯이 약간 그런 마음으로 그냥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론 문제는. 네. 네. 팁이다. 근데 결론은 거기에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생겨요. 그 어쩔 수 없어요. 맺히는 거지. 습도가 아마 맺혀서. 그리고 맞아. 물론 벽지 다 떼고 거기에 바로 페인트를 바르면 안 되고요. 곰팡이 제거하는 맞아, 액체 있어요. 네네. 바르기만 하면 바로 없어지는. 그거 누가 추천해줘서 하여튼 제가 발랐는데 맞아요. 그걸 먼저 바르고 곰팡이 먼저 사라진 다음에 그 위에 하얀색 페인트를 바르면 가면 얘기하면 알아요. 하얀색 방수 페인트 그거를 딱 바르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벽지를 새로 바르고 들어가야 된다고 할 때 벽지 다 벗겨보면 벽에 그 실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벽지 발라주시는 분들이 그거를 곰팡이 제거하는 그거 소독이랑 뭐랑 그거를 한번 싹 바르고 그 다음번에 그거 건조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벽지 바르고 바르죠. 이러는 처치도 되긴 되거든요. 그걸 체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벽지 할 때 있어야 되네요. 그게 있는 게 좋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저 없었어요, 이번에. 왜냐면 제 돈으로 했거든요. 벽지를. 있어요? 요즘 추세가 전세는 하고 들어가는 거고 월세는 집주인이 벽지를 해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집주인이 해주긴 했는데 보통 못 월세 봤어, 집주인이 해주는데 저는 이번에 그냥 단전세 느낌이기도 하고 저 한 번도 그 벽지랑 바닥이 마음에 든 적이 없어가지고 좀 오래 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싸지만 제일 무난한 그 포인트 벽지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사람 쓰고 그냥 제일 싸긴 한데 무난한 걸로 하긴 했어요 바닥에. 근데 하면서 이제 봤죠. 그러니까 딱 있더라고요. 그거 보통은 주인들이 하면 그냥 대충 아무 말 안 발라주죠. 하죠. 네. 덥죠. 근데 되게 꼼꼼한 부동산 중개인 같은 경우는 내가 이사 나올 때도 와서 체크를 맞아. 하고 집주인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창문 프레임 박을 때 좀 무리했는지 그 근처에 물이 새가지고 금이 가서 그게 약간 물이 번지다가 장마가 심하게 오고 그게 좀 몇 년 되고 이러면 곰팡이도 되고 곰팡이 색깔이 되게 다채롭잖아요. 그거를 부동산 중개인이 제가 짐 다 빼고 이제 잔금 집주인한테 다시 받아야 되는 걸 지켜보다가 곰팡이 큰일이네 라고 하면서 그거 사진 다 찍어서 집주인한테 보내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한테는 어쨌든 이 부동산 중개인이 돈을 받고 하니까
그거를 체크해서 벽지를 집주인이 새로 발라줄 거냐, 음. 곰팡이 처리를 해줄 거냐 말 거냐 이거를 협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약간 부동산. 너무 바빠서 막 아침에 이사 나가고 오후에 이사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거나 그 약간 자금에 뭔가 여유가 있어서 나가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뭔가 하루나 이틀 뒤에 들어올 수만 있다면 약간 그런 점을 보고서 집주인한테 일주일 안에 그걸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약간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뭔가 처리를 하거나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때 살짝 아주 잠깐 임차인이 살짝 그 위치가 비슷해지거든요. 집 이사 들어가기 직전. 그때만. 계약 얘기할 때 직접 그때만 조금 이렇게 집주인 좀 수그리고 좀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은 걸 해야 되겠네. 그때 좀 꼼꼼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웬만하면 안 넘기고 뭐 이렇게 손잡이 고장나고 이런 것도 웬만하면 고쳐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부동산이 이제 집 보러 다니면서 내 편인 것 같다가 또 이제 그쵸 내 편인데 내 편 아닌 그런 거죠. 집주인이랑은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할 때 부동산 중에 되게 좀 약간 극악한 부동산은 내가 아직 잔금도 받기 전인데 수수료 빨리 입금하라고 난리가 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가게를 해가지고 가게를 그 상업 시설이니까 그걸로 그 다음 이제 세입자한테 넘겨본 적이 있는데 집주인한테 가게 보증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빨리 자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넣으라고 날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업시설이어서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동산 수수료랑 달리 거의 보증금의 한 30% 정도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넘겼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봐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아직 나한테 잔금을 입금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봐주고 돈 받았으니까. 예, 그래서 우연히 또 이번에 집을 빼면서 그 부동산이랑 다시 집에 대한 거래를 하게 돼가지고 야, 집주인한테 잔금 받기 전엔 제가 입금 안 해드려도 되죠? 라고 하면서 수수료를 잔금 받고 나서 줬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자기 일이 어쨌든 나도 무사히 나가게 하는 거는 내가 잔금을 다 받는 일이고 그런데 막 나몰라라 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계속 이 동네에서 장사할 부동산이니까 난 나갈 사람이고 빌딩 많이 갖고 있는 이 집주인한테 잘 못 보여서 날린 거예요. 그거 나는 완전 뭐 그냥 몇십만 원 내고 가는 그냥 시시껍절한 그런 스쳐 지나가는 한갓 중년 여자. 그래가지고 신경도 너무 안 쓰길래 짜증나가지고 집주인 그거 잔금 받기 전에 전 돈 안 내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면 약간 얼떨떨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 표정 있잖아요. 안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뭐 이렇게 분위기에 밀려 아유 아가씨 이런 건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라든지 아유 뭐 많이 안 다녀봤냐고 막 까면서 나한테 돈 받으면서 막 까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와도 되죠.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전 처음 해봐서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할래요. 라고 그냥 딱딱 밀고 약간 기싸움인데 그것도 약간 뭐 나이는 어리지만 뭐 어쩔 건데 그리고 저는 막 그런 얘기도 계속 하거든요. 아니 집주인분한테는 뭐 터럭 같은 돈인데 저한테는 이거 전 재산이거든요. 터럭 같은 돈. 뭐 스쳐 지나가는 몇 원이지. 님 그래 빌딩 많다 이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전 재산이니까 저는 이걸 소중히 하렵니다. 라는 이런 태도로 하면 맞네요. 네. 그래서 좀 공인중개사도 좀 고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동네 매물 다 공동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기 단독 매물을 팔수록 자기가 이제 먹는 이제 중개 수수료가 많긴 하지만 좀 다녀보면 알거든요. 약간 이렇게 대부분 그저 태도가 딱 자체가 좀 딱 느낌이 와요. 좀 대화해보면.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꼭 가는데 딱 바로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 매물이라는 게 거의 보통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한 2-3명 보면서 좀 고를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깍듯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일도 정확하게 하고 맞아요. 또 자기 직업의식도 있고 그리고 너무 돈이 될 것 같아도 자기가 딱 봐도 양아치 그러니까 건물 장사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문제 생겨서 자기도 피해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고객을 좀 고르더라고요. 너무 막
건물 장사하면서 좀 불안하고 약간 양아치 같은 그런 사람이랑 거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도 임차인도 좀 공인중개사를 고르자. 약간. 그래서 부동산 아르마를 소개받는 것도 필요한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성 사장님들이 주로 잘하시고. 잘하시죠. 네, 모든 일이 그리고 그렇듯. 가서 무슨 예산 범위를 얘기하잖아. 얼마에 얼마 하는 어느 이런 조건의 집 알아보려고요. 라고 하면 일단 반응부터 메모를 딱 하고 제 연락처 물어보고 뭐 언제 집을 보러 올 수 있냐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1차 합격이고 아, 이 동네는 그 예산 힘든데 막 이러면 약간 건들거리면 끝이에요. 봐주기 싫다 이거죠. 어.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네, 그렇죠. 그냥 뒤 돌아보고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많이 그냥 뿌리고 왜냐면 각자 갖고 있는 게 좀 다르니까 뿌리고 괜찮은 분들은 제가 주말에 보러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주말 전에 저한테 연락을 줘요. 지금 볼만한 게 몇 개 있는데 뭐 주말에 그때 보신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오시겠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근데 그냥 명함 뿌린다. 네, 뭐 이렇게 받아 적었는데도 아무 연락 안 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너무 많으니까 네. 진짜 그 중에서 괜찮은 사람만 골라도 충분히 볼 수 있고 조바심에 막 처음 보고 막 한두 번 안에 고르는 거는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집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트위터에서 막 반지하 막 월세방인데 막 자기가 인테리어 막 다 했다고 맞아. 하면서 네. 뭐 시설비 받겠다고. 맞아요. 그거 있던데. 웬 권리금? 집 처음 구해보는 사람들은 내가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뭐 사진 보니까 인스타그램 저기고 뭐 멋있고 뭐 이래가지고 시설비라는 게 있대라고 하면서 어리바리하게 내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돌아다니면 그거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좋은 집 진짜 많고 그냥 진짜 첫눈에 그런 대로 계약하지 말고 그거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뭐 지 멋대로 뭐 그렇게 하는데 시설비라는 거는 약간 집주인이 설치 안 했는데 에어컨이 있는데 사실 떼서 갖고 가는 것도 돈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놔두고 가는 경우에 뭐 그냥 한 실비 정도로 막 3만 원, 4만 원.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작년에 생각하는데. 설치했다 이러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그냥 벽걸이형 에어컨 정도면 그런 거 그냥 하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막 집에서 나오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이런 가구나 그런 가재도구 같은 게 하나도 없었나 봐요. 근데 제 친구는 어차피 그거를 안 써도 되는 집으로 가는 그거였는데 그것도 잘 넘기면 좋죠. 방을 보러 와가지고 혹시 이거 뭐 두고 가실 생각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싸게 한 몇만 원에 서로 예. 그 정도지 집에서 그죠. 약간, 무슨 시설비야. 뭐 일부러 뭐를 막 쫙 깔았다고 하면서 돈 받고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아니 인스타나 뭐 이런 데 보고 집 예쁘다고 그런데 덜컥 가시면 안 돼요. 진짜 그게 집이 그런 사진으로 봤을 때 예쁘고 가서 약간 예쁜 거랑 그 집 자체가 랑은 그죠? 상관이 없거든요. 너무 그 예쁜데 집에- 뭔가 미세한 곰팡이 냄새가 난다. 왜냐면 집에 예쁜 벽걸이가 있다고 해서 그 집이 좋은 집일 수 없고 근데 그게 순간 되게 인테리어 같은 거가 되게 혹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저도 그걸 돈 받고 막 그런다고 해서 되게 경악. 이렇게 못 모르는 사람들의 등을 쳐먹는 나쁜 사기꾼들이 사람들이야. 있구나. 나쁜 사람. 그거 얼마나 한다고. 어차피 웬만한 그거 거 이삿짐 그리고 그 벽에 그 설치하는 것도 그 이삿짐 센터 그 분한테 사실 부탁하면 그거 설치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진짜 잘 모르니까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 요즘은 다 그 드릴이나 이런 거 다 갖고 다니고 네. 이러니까 딱딱 미리 봐가지고. 만약 시멘트에 박을 거 네. 있으면 시멘트용 드릴 꼭 있는지 물어보고 체크를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방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 부엌에는 뭘 집어넣을 것인가. 그것만 집주인 그거 머릿속에 똑바로 있으면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박아야 될 거, 손봐야 될 거 싹 다 이삿짐 센터에서 요즘은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 사이트 제가 이름 모르는데 대강 이렇게 뭐 천장 높이 뭐 평수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집 배치해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구 배치를 영상으로. 왜냐면 사실 가서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거를 미리 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배치해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걸로 배치해보시면서 들어가면 그거 그리느라고 되게 고생했었는데 예전에. 맞아요. 저도 이 직전까지 그렸어요. 3D로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해보고 막. 집 알아볼 때 또 약간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깨알 팁 같은 게 또 있다면?
콘센트 위치가 다 가구가 너무 많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데 그 되게 엉뚱하게 막 침대랑 뭐 내가 책상에 있는 쪽에는 콘센트가 한 개도 없는데 거기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면 저기서 5m짜리 멀티탭으로 끌어와야 되고 그쵸, 그러잖아요. 전 저희 집에서 맨날 불 켜고 자주 잤는데 원룸이었는데 방에 불을 끄는 콘센트가 침대는 이 방 제일 끝에 있고 그 콘센트 저기 제일 끝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불 켜고 되게 많이 잤어요. 그리고 막 모든 막 멀티탭을 그 원룸에 이것도 저것도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컴퓨터 꽂아야 되고 TV 꽂아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다 꽂아야 되는데 진짜 콘센트 위치 그지같이 돼 있어가지고 멀티탭만 한 원룸에 멀티탭을 한 7개인가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멀티탭이 집이야. 그리고 왜 그거 꽂으면 가구에 이렇게 착 안 되잖아요. 에이, 맞아. 떠 있어요. 이상하게 애매하게 떠 있고 하여튼 모든 것이 애매하게 짝이 없는 집이고 막 그 가구 밑으로 다리 밑으로 이렇게 멀티탭이 다 나와 있고. 그게 사실 살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막 만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사실. 그리고 집을 쪼개서 그래요. 그게 아까 한 집인데 것처럼. 그걸 막 쪼개서 아니면 옆에 중축을 하거나 막 이래서 엉망인 거예요. 그게. 그런 집에는 막 옷장도 넣으면 안 되고 옷걸이만 있고 뭐 침대만 있고 이래야 돼요. 책상도 있으면 안 되고 컴퓨터도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저는 꽂을 수가 없어. 그 위치를 생각 안 하고 TV를 배치해가지고 TV 갑자기 쪽으로 엄청 뭘 막 꼽잖아요. 그걸 하나도 그래서 그 가구를 다 배치한 다음에 그걸 끌어다 와야 돼가지고 맞아. 갑자기 그 책장을 제가 빼고 난리를 쳤던 어떤 이삿짐 아저씨들 다 갔는데 내가 힘 다시 써가지고 다 새로 배치하고. 의외로 그런 경우 많아요. 맞아요. 체크해야 되겠네요. 멀티탭 위치 같은 거. 그래서 그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짐 넣기 전에 여기는 멀티탭 한 4구나 5구짜리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꽂고 이제 가구를 넣고 시작하고 이러면 수평 맞추고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평 다 맞췄는데 우리가 끌어냈다가 다시 넣고 이러면 약간 좀 짐도 다 들어가 있으면 너무 애매하고 힘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미리 해야 되겠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집을 구하고 또 살면서 이제 문제 생기면은 신고하고 이런 전단지 돌리고 경찰서 네, 경찰서 하고 이런 한 다음에 이제 이사를 또 다시 해야 될 때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오잖아요. 그럴 때 또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진짜 집 장사 많이 했는데 돈 욕심 되게 많고 막 이런 주인들은 계약일 딱 2달 전에 얘기를 안 하면 원래는 한 달 전에도 얘기하면 합법이라고 알고 있긴 한데 2달 전에 얘기 안 하면 고지가 늦었지 않냐면서 나가는 들어오는 사람 구하거나 그 사람의 중개 수수료 네가 내라라고 한 데가 있어요. 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진짜 깃털 같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그 전에 나가는 것도 사실 중개 수수료를 그러니까 통상 세입자가 물잖아요. 네, 그 그쵸. 전에 나가게 되면 막 6개월 전에 날짜 안 지켜서 나가면 무조건 물고. 근데 사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어차피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중개 수수료 원래는 그 사람이 물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통상 그렇게 이제 약간 그냥 뭐 좀 돼가지고 그냥 세입자들이 다 무는데 사실 그것조차도 안 물어도 되는 건데 그것도 물기 때문에 그쵸. 2달 전에 얘기했다고 막 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당하게 세게 사실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월세 같으면 만약 원래 뭐 2달 뒤에 나가야지 딱 계약 날짜 지켜서 나가는 건데 내가 한 5달 전에 나갔다. 그러면 5달 동안 월세를 다 내고 나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빼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부동산 수수료까지 내라고 그러고. 진짜. 그럼 안 되겠다고 해야 되는 건 거죠? 그쵸, 되게. 그렇게 하면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거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그쪽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좀 싸워야죠. 네. 그러면 이제 임차권 등기 그런 거 보내고 이제 막 명령 신청하겠다. 내용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주인들은 특히 근데 세입자가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쓰거나 혹은 그 집에 기록이 남는 행동을 하면 겁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세입자가 왔을 때 그 집에 뭔가가 끄여 있다 하더라도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분쟁이 있는 집이구나 알게 되기 때문에 꺼려 한단 말이에요. 최대한 검색해가지고 되게 전문적인 용어를 막 써제키면 또 의외로 쫄아가지고 또 바로 없던 얘기 하는 경우도 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들어오면서 돈을 내고 어쨌든 부동산이랑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그 부동산에 내가 집을 나갈 때도 어쨌든 그 집을 중개한 중개소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있을 때 그 부동산에 연락을 해서 조언을 받고 중개를 부탁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번 집에 들어왔을 때 변기 뒤에 물통에 약간 금이 가져 있었고 그걸 떼운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설비하고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 설비 사장님이 증언을 해줬어요. 그때 그렇게 됐었다고. 그리고 그런 걸 체크해준 거 이거 나중에 님이 부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자기를 증인으로 불러라 라든지 이런 거는 난주에 보상을 하고 나가는 항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번에 그거 가지고 집주인이 뭐라고 할까봐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거는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중개를 해준 부동산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 통해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원래 있었던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문제없이 지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돈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나갈 때까지도 거기에 관련된 분쟁이 있으면 얘기할 수 있다. 좋은 정보네요. 네. 그리고 약간 물리적으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알면 좋은 것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의 포장이사 하셨죠? 포장이사도 하고 처음에는 대여섯 번은 제가 짐 싸서 근데 그때 이제 뭐 슈퍼나 뭐 이런 데서 박스 얻어가지고 다 싸고 아저씨랑 같이 나르고 99년도예요. 네. 98, 99년. 아저씨 막 기지바지 입고 구두 신고 와가지고 신장 개업하셔가지고 저희 엄마 건너 친구라는 거예요. 건너 친구. 근데 제가 그때 약간 눈길에서 넘어져가지고 허리를 약간 삐었었거든요. 그 바퀴벌레 나온 집으로 이사 갈 때. 그래서 막 무슨 얘기했더니 엄마가 뭐 나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뭐 이삿짐 센터를 이번에 개업했다던데 이래서 그럼 잘해주시겠네 라면서 덜컥 계약을 했는데 기지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이씨 두 분이 오셨는데 나보다 못 들어. 구두 입고 달달달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입이시다. 그래서 아니 나이도 있으신데 저랑 제 친구랑 동공지시 그래서 제 친구랑 제가 막 세탁기 막 들고 요즘은 거의 포장이사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일반 용달 아니면 이삿짐 센터에서 아예 그 개념이 없더라고요. 네, 포장이사 요즘 그 숨은 고수라고 그 앱에서 온갖 추천을 다 해가지고 이삿짐 센터 뭐 청소 뭐 그다음에 뭐더라 그 상하수도 뭐 이런 점검 같은 그런 것까지 다 의뢰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중에서 평 좋고 여성인분 이렇게 샥샥샥 해가지고 의뢰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옛날처럼 안 되는 거 없이 현금 영수증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도 현금 영수증 반드시 받아서 연말 공제 좀 보태고 부동산도 요즘 이제 현금 영수증 다 해주니까 다 입금이잖아요. 그거 다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거든요. 그 현금 영수증 그거 자기들이 처리한 거. 그래서 그런 거 다 받고 전기세 뭐 수도세 이런 거 정산을 부동산에서 중개해주는 데도 있고 한데 내 이름으로 돼 있으면 내가 자동 이체 해지 같은 거는 내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싹 체크하고 제가 이번에 4년 만에 이사해봤거든요. 그래서 까먹고 인터넷 해지하겠다는 전화를 한 3, 4일 전에 한 거예요. 그랬더니 2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사 오는 그 동네에 이제 기사분들이 인터넷을 다시 연결시켜주러 와야 되는데 밀려 있는 거죠. 그게 네, 2주 밀려 있는 걸린다. 거죠. 그래서 어떡해. 옆집에 와이파이를 얻었어요. 합법적으로 얻어 쓰고 계시나요? 아, 그럼요. 말을 한 거죠, 이게. 아는 분이 살고 계셔서. 좋다. 좋죠. 네, 다른 데들은 거의 당일 처리 바로바로 되고 해서 문제 없었죠. 네. 저는 첫 번째 이사 나올 때인가 계좌이체 한도를 몰라서 깜짝 놀랐던 적 있어요. 그때. 그거 진짜 당황했어요. 계좌이체 한도가 보통 500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 번에 하루에 보낼 수 있는데 보통 큰 돈이 오갈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사업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저도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원칙이잖아요. 짐 풀기 전에 그 잔금을 딱 치러야 되잖아요. 그때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결국 엄마한테 그런 찬스 못 쓸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러니까 뭐 몇천만 원이 오가니까 그걸 그렇죠. 미리 늘려놓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평일에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빨리 네, 맞아요. 그날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어리바리 해가지고 주말에 이사해야지 이러면서 주말에 이사하면서 돈 안 붙여줘. 막 울고 그 다음에 그 전 사람 막 이사 안 나가. 침을 막 안 치워. 막 아직 안 들어와서 안 치운다면서 이사하는데 막 하루 왼종일 걸리고 막 아저씨들 막 물건 다 때려 부수고. 맞아. 이게 진짜 스트레스가 큰일이에요. 큰일이에요. 맞아요. 돈도 크고 물건도 많고 하니까. 난 밥도 못 먹고 막 입금이 안 들어서 동동거리고 있는데 막 돈 계좌 이체를 하려니까 옛날엔 또 폰 뱅킹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눈에 보이는 은행에 들어가서 뽑는데 현금은 뽑아서 계좌 이체는 하는데 또 한도가 또 있는 거야. 맞아. 지금 이제 인터넷으로 그거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서울 농협에 서서 막 울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삿날 1인 가구, 본인이 1인 가구라도 좀.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풍화씨 개념으로 그 사람 이사 갈 때도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꼭 짐을 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신이 없거든요. 맞아. 내가 이 짐 뭐 오라니까 계속 물어보잖아. 이거 어디 배치할까요? 물어보고 그 사이에 막 잔금도 치러야 되고 맞아. 막 주인 집도 그러니까 임차인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또 잘 잊어버리고 맞아. 되게 혼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와서 같이 있어줄 좀 그런 거 챙겨줄 사람 1인 가구, 여성, 친구, 필요하다. 동지 그러니까 좀 필요하다. 그리고 저도 한번 요청해봤는데 그 사람 흔쾌히 왔고 그 사람 이사할 때도 제가 가주고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1인 가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네. 필요합니다. 네. 너무 정신이 없다. 짐이 아무리 적고 혼자 살아도 똑같다. 그런 거를 해야 되는. 네. 갑자기 그 한 명이 갈라져서 부동산 가고 한 명은 응.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응. 꼭 오거든요.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막 진짜 정신이 없어서 맞아요. 네, 네. 큰 돈이 오가는 날이니까 한 명 정도 꼭 가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고 그 오피스텔이나 그 아파트에 살았다면 약간 그런 경우에 그 시설 교체 및 보수 비용을 매달 계속 이렇게 거두거든요. 이게 자동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빠지잖아요. 네. 거기 항목 자세히 보시면 장기 수선 충당금 뭐 몇천 원부터 몇만 원까지 되게 다양해요. 오피스텔도 그렇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300인 이상 사는 아파트라면 그냥 필수로 걷어야 되는 그런 비용인데 이거는 사실 세입자가 물 비용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갈 때 이거 반드시 챙겨야 돼서 이거를 보통은 그 거래한 그 부동산에서 챙겨줘요. 챙겨주는데 가끔 가다가 아닌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반드시 왜냐면 거의 오래 살면 그게 한 달 거의 월세 비용만큼 나와요. 30만 원. 그걸 왜 네. 내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네. 그거를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관리비는 동안 내가 혹시 냈기 그러면? 때문에 내는데 그건 원래는 주인이 내야 그쵸. 되는 거예요. 임대인이 내야 되는데 어쨌든 관리비는 내가 내잖아요. 관리비는 내가 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한 번에 빠지거든요. 그게 계좌이체든 뭐 내가 입금이든 한 번에 빠지는데 그건 반드시 주인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주인이 반드시 나갈 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피스텔이나 대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잘 챙겨라. 이거 당일날 안 챙기면 지나고 나면 약간 그러게요. 다시 얘기하기 굉장히 껄쩍지근하다. 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왜 이삿짐 센터나 이런 데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30일 전에 해야 될 거, 뭐 3주 전, 2주 전, 1주 전에 해야 될 거 막 이런 거 막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체크해서 같이 따라하면 더 좋고 이사 당일날 하필 그날 주차가 안 나가고 전화를 안 받고 먹튀하는 차주들 하필 우리 집 앞에 세워놓고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한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면 한 일주일이나 그 전에라도 몇 월 며칠 이사를 나갈 예정이니까 그날 주차를 좀 다른데 해주셔라 이렇게 쪽지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하고 보통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아침에 8시쯤부터 이사를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차에 전화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요즘은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집 근처에 뭔가 장기 주차된 껄쩍지근한 차가 있다 이러면 그런 걸 미리 좀 하면 좋고 가서 사야 될 거 있잖아요. 새 집으로 계속 배달받아서 하면 그 전에 이제 세팅해놓고 이런 위치들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때마다 계속 새로 쓰레기 왜 아직 쓰레기를 버리기에 정이 들지 않은 생소한 동네에서 자꾸 쓰레기 막 버린 율도 헷갈리고 막 이러는데 막 그런 거 막 박스 내놓고 뭐 하고 막 또 배달받고 그리고 쇼핑몰에 쇼핑 앱에 내 주소 새로 등록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집으로 가고 네, 난리 나죠.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익숙한 지금 집으로 엔간한 건 어떻게 보면 받아서 가져갈 때 네, 엄청 큰 걸 뭐 피아노를 사지 않는 이상 그런 거는 받아가지고 내가
들어갈 자리까지 다 세팅 생각을 해놓고 받아놓고 그냥 한 번에 옮기는 게 뭐 요즘은 그렇게 파손이나 이런 게 막 크지 않고 좀 그쪽에도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벽이나 천장에 시멘트로 드릴 뚫는 거는 이게 드릴이 다른 종류잖아요. 그냥 합판에 뚫는 거랑 그런 거 갖고 와서 뚫어달라고 미리 계약할 때 얘기하고 그런 것들 하고요. 그리고 막 냉장고 치우는 거. 그 어쨌든 약간 요즘은 막 그 냉동실에 있는 거랑 냉장실에 있는 거를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에다가 약간 보관했다가 다시 넣어주고 막 이러는 서비스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이런 것도 하니까 좀 많이 비우는 편이 그렇죠. 그거 미리미리 해서 도시락 싸고 이사를 가는 것은 버리기 위해 가는 거기도 많이 하다는 버려지죠. 거를. 그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 저는 5년, 10년 정도에 이사를 한 번씩 가는 것도 나쁘지 맞아요. 않다. 나쁘지 않다. 리셋이 된다. 예, 예. 2년 너무 짧지만 5년 정도에는 아무리 내가 버리고 평소에 정리를 해도 반드시 한번 확 버릴 게 계기가 필요하고 그게 이삿날이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맞아요. 버리자.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면 만약 가서 에어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러면 시간이 있으면 이사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 설치를 미리미리 해놓는 게 왜냐하면 벽 뚫고 바깥으로 이렇게 배관 빼고 이러니까 막 벽도 뚫고 창문 옆도 뚫고 난리가 나잖아요. 시멘트 가루가 진짜 장난 아니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청소를 하고 이사를 시작하는 편이 훨씬 좋은데 저 옛날에 착각해가지고 이사 다 하고 에어컨 설치를 한 거예요. 깨끗하게 스팀 청소까지 다 된 바닥에 시멘트 가루가 와 그거 막 가구에 시멘트 가루 막 소복이 앉아가지고 침대 옆이야 그게. 맞아요. 그럼 침대 있잖아요. 막 비닐 다 깔아야 돼요. 맞아요. 그 천장에 막 뭐 시멘트 천장 시멘트를 뚫어야 된다. 이번에 빨래 건조대 같은 거 천장에서 내려오는 거 설치했거든요. 근데 다 닦은 세탁기랑 베란다에 시멘트 가루가 와. 그래서 새로 청소를 계속 해야 되는. 그 순서를 생각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 에어컨 설치할 때 전세입자 뚫어놓은 구멍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아니거나 다른 위치에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거 반드시 그 임대인이랑 사전에 반드시 소통해야 된다. 맞아요. 막 그 기사님이 오셨는데 신랑이가 벌어져요. 여긴 안 된다. 뭐 저긴 안 된다. 왜냐면 벽 뚫는 거 다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우리가 집 관련해서 지금 뭐 구할 때 살 때 이제 나올 때까지 얘기했고 이제 앞으로 어쨌든 살아가면서 이제 집을 계속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뭐 사는 것도 이제 구입하는 것도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임대주택 이런 것도 있고요. 관련해서 혹시 나누고 싶은 팁 같은 게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대출을 보통 많이들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비해 대출이 진짜 되게 다양해져가지고요. 이게 좋은지 뭐 나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원래 이제 신용대출 아니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은 낮았어요. 이율이 낮았는데 지금은 사실 자기가 본인이 좀 고액소득자가 아니다. 약간의 이제 중위소득이거나 저소득이다라고 했을 때는 1%? 2%대 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같은 것도 주택전월세 자금 대출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뭐 월세랑 좀 계산했을 때 좀 이득이다 싶으시면 저는 이용하는 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뭐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예전보다는 임대주택 그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가지고 LH, SH 같은 거 즐겨찾기 해놓으신 다음에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심심하면 한 번씩 들어가서 일하다가요? 아니죠. 이제 일을 하다가 네. 가끔씩 네, 좀 쉬는 쉴 시간에, 때 그럼요. 그럼요. 쉬는 시간에. 2시간, 3시간 열심히 달리다가 나의 앞날을 좀 네.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할 때 좀 들어가서 이제 새로 고침 하다 보면 알림 같은 게 있던데. 네, 맞아요. 거기에 네. 공고 같은 것도 많이 뜨고 이러니까. 근데 왜냐면 임대주택은 진짜 지금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국민임대, 공공임대, 전세임대, 뭐 장기 안심부터 행복주택은 좀 비싸긴 한데 행복주택부터 뭐 협동조합형 임대부터 정말 너무 많아서 이거를 일일이 막 하나하나 설명하면 이게 1시간 다 간다고 생각해서 근데 보통 이제 노려볼 만한 게 그 원룸형 임대 1인 가구 용도로 나온 것들을 노려볼 만하죠. 왜냐면 다른 임대주택들은 아무래도 가족이 좀 많거나 신혼부부거나 좀 우대하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문제는 원룸형 이건 계속 이제 문제점을 지적 많이 받고 있는데 평수가 10평 이하고 실제로 그 공용 공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평수가 5평?
6평인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계속 요구를 해야 되죠. 1인 가구한테 왜 그 정도의 평수로 할당하냐. 하지만 뭐 제일 당첨률이 제일 높고 하지만 본인이 좀 저소득이다. 중위소득보다 좀 낮다. 이랬을 때는 뭐 다른 임대주택 같은 국민임대라던가 공공임대주택 다른 전세임대주택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다고 순위권에서 은근히 밀려도 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쵸. 네. 주변에 네. 부쩍 당첨 네. 사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는 막 나이도 되게 많이 음. 먹고 경기권으로 나가서 이거 너무 20년 전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5년, 20년 전쯤에는 약간 그렇게 경기도의 주공 아파트? 네,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적은 평수로 당첨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1인 여성 가구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요즘은 도심에서도 서울에서도 되게 그런 임대랑 국민 임대랑 이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그 예전보다 약간 버팀목 전세 대출 이런 것도 있고 원래 제가 그거를 알아봤는데 자영업자는 소득이 정사 이런 거 할 때는 세금 낼 때는 되게 최고 부자인데 또 이런 거 대출해줄 때는 제가 엄청 저소득자인 거예요. 자영업은 어쨌든 매출을 중심이고 손익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손익은 되게 세금 계산한 거 이렇게 세금 낸 거 종소세나 부가세 낸 걸로 역추산해서 되게 작게 잡는 거예요. 근데 한동안 대출에 대한 게 뭐 트위터든 뭐든 얘기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 낸 거를 역산으로 해가지고 소득을 이렇게 추출해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출이 어쨌든 많아져서 알아보면 되게 괜찮은 게 많고 버팀목 같은 경우에도 제일 쉬운 게 그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의 청년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나 이런 게 괜찮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냥 완전 노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회사에 결혼한 이성의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임대 아파트를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막 팀에 한 3쌍인가 4쌍이 다 그걸 살고 있고 다들 되게 좋은 아파트에 이렇게 정말 저리로 둘이 같이 벌어서 갚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여성 1인 가구는 지금 갈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버팀목이랑 중소기업 그 대출이랑 아까 전에 얘기했던 국민임대아파트 그 1인 가구 공공원룸주택 그 세 가지 정도인데 이제 중소기업이랑 국민임대가 제일 이율이 낮고 그 다음이 버팀목이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설명 자료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있고 요즘은 받은 사람이 많아서 그냥 검색만 해도 되게 실제 사례랑 세세하게 뭐 준비해야 되는지 다 나와가지고 그런 거 보고 한번 지금은 기준이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얼마 후에는 요 정도까지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계획을 세우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월세보단 낫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에 월세보다는 월세를 낫다. 3만 원 내는 거 아니면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직장 몇 년 다니면 사실 쉽게 받을 수도 있어요. 80% 70%까지는. 그리고 꼭 전세가 부담이라면 월세 그 보증금도 대출은 되게 쉬운데 사실 이율이 막 꼭 뭐 중소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일반 직장인인데 그냥 전세 대출 받아도 이율이 4% 안 넘거든요. 3%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독립을 좀 고민하시거나 근데 너무 자금이 없다는 분들 한해서는 충분히 알아보시면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 진짜 웬만하면 월세보단 낫더라고요. 네. 집 얘기 우리 지금까지 좀 해봤는데요. 두 분 다 앞으로 꿈꾸는 집, 원하는 집에 대한 상이 있으신지. 저는 최대한 1인 가구를 오래오래 유지하다가 사실 장기나 영구임대 아파트를 가는 게 최고의 사실 몰라 제 예상에 무자식일 것 같고 결혼을 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으나 근데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더 들수록 좀 완전히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좀 같은 동이라던가 옆동이라던가 맞아요. 이렇게 좀 가까이에 좀 뭔가 마음이 맞는
약간 동료들,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의 마음은 좀 있어요. 네,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보면 이번에 그 옆집에 아는 분이 살고 계시는데 저희 체육관 분이거든요. 그거 알고 네. 들어간 거예요? 그 그렇겠죠? 부동산 중개인이 막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딱 보여주셨는데 아니 이 빌라의 이름은 어디선가 많이 들은 빌라 이름이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제 옆집에 이사를 가도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아니 물론이죠 라고 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고 딱히 뭘 하는 게 없어도 든든하고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공동주택을 짓는구나. 그 사실 지금까지 뭐 자취하면서 친한 친구들이랑 다 한 명씩 살아봤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랑은 또 지금은 느낌이 다른데 지금은 꼭 친구는 아니더라도 뭔가 지향이 비슷하고 같은 페미니스트인 사람들 보니까 다 계속 1인 가구로 다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아까 제 말처럼 같은 타운 안에 마을 안에 그 비슷한 그 가까운 거리 안에서 같이 살면서 같이 운동하고 파워존에서 그리고 그 운동 갔는데 어쨌든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이 들면 남는 건 몸밖에 없다. 내 몸을 건강하게 가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랑 같이 뭐 얘기하고 이러면 뭐 너무 잘 통하는 게 많고 그래서 이제 체육관을 중심으로 지금 막 또 속속 다 이사를 오고 있거든요. 누가 직경거리 제일 가깝냐 경쟁을 막 하면서 그래서 이 분들이랑 나중에 같이 타운을 이루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몸도 튼튼해야 되지만 어쨌든 돈도 모아야 된다. 열로 하지 말자. 술은 제일 싼 데서 먹고 그러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싶다기보다는 옆집이나 같은 동 이런 데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제 주변에. 그래서 진짜 타운이 생길 것 같아요. 그쵸. 네, 생길 것 지금도 같아요. 은평에 좀 거의 생기지 않나요? 살림 그죠, 의료생활을 그죠. 중심으로 많이 네. 있고 네. 아마 점점 그런 게 더, 그러니까 그런 걸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희망이 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그래서 그 트위터에도 보면 벌써 실행에 옮기시고 있는 분들 되게 있잖아요. 막 맞아요. 저희도 좀 더 일찍 결심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네, 않았다. 늦지 않았죠. 네, 그럼요. 네. 네, 이번에도 저희가 또 얘기를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어요. 근데 좀 시간 지난 정도가 조금 심해졌어요, 평소보다. 그래서 오늘 안타깝지만 저희 코너인 해장픽을 넘어가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게스트인 들통님의 해장픽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왜 그 같이 외치는 거 할까요? 네. 해장픽! 추천하고 싶은 거는 운동을 하기 싫어하고 해야 되는 필요도 몰라서 20대 때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냥 눈길에서 자빠져가지고 고치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피 검사를 해보더니 원심 분리기에서 피가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 층으로 떠야 되잖아요. 혈장이랑 뭐 이렇게 떠야 되는데 피가 분리도 안 될 정도라면서 20대인데 뭐 하시는 거냐고 한 달 동안 운동을 해보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심각하다. 이래서 그때 잠깐 운동을 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파워존을 다닌 지 2년이 돼가는데 거기를 다니고 근력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제가 늘 문체부에 기부를 하고 한 달 끊고 안 가고 석 달 끊고 한 번도 안 가고 1년 끊고 3번 가고 이러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2년 동안 진짜 빠지지 않고 계속 다녔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너무 기쁘고. 그 전부터 운동했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네, 완전 저는 좀. 운동 대충 맨날 안 하고 그랬어서 이제 진짜 모양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강해지고 막 근육이 막 생기고 이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 즐거움을 아셨으면 좋겠다. 꼭 파워존이 아니더라도 여자는 근력이다. 네. 네네. 그리고 허벅지 얇은 순서대로 간다. 굵어져야 된다, 허벅지가. 근육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운동해야 되는데, 진짜. 하셔야 돼요! 네, 파워존의 오픈 클래스나 워크숍이 아주 좋습니다. 근데 파워존은 약간 엄청 운동을 잘해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게 루머입니다. 그래요? 그게 그 운동계 대성학원이라고 딴 데 다니다가 여기로 와야 된다는 둥 이런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도 처음부터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주말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 워크숍이 열리거든요. 그때 오시면 기초적인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배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되게 그것만으로도 괜찮으실 거예요. 생초보도 된다. 아, 생초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별별 생초보가 다 있습니다. 난 다니다 말다 한 저 순환 운동을 좀 다시 가야겠다.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일단 하면 너무 재밌어서 저는 재미가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못 다녔고 그 지도자들이 되게 그 엄한 분들이 되게 괜찮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너무 재미가 없고 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S라인이 어쩌고저쩌고 뭐 애플 힙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했어가지고 안 갔는데 여기 왔더니 여성 관장님 꽝 강한 관장님이 기초부터 잘 가르쳐주고 여자는 근력이고 거기 가면 다들 막 풀업을 하고 싶고 막 더 무거운 걸 들고 싶고 더 강해지고 싶은 분들이 이글이글 있어요. 저 같은 쪼렙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성학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동네 학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근력 운동을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